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일만 가득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고금소총 야담전설 몰아보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제1화 귀신과 선비의 운명적 사랑 이야기. 조선 영조 때 한양의 신영채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답니다. 그는 선예청에서 낭청으로 일하며 세금 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관원이었죠. 매사의 성격이 낙천적이고 시원시원했던 선비는 주위의 어려운 부탁에도 거절하는 법이 없었으니 오히려 이런 그의 성정을 이용하는 사람들로 매번 귀찮고 어려운 일은 모두 그의 몫이 되곤 하였답니다. 하루는 선예청 당상관이 어김없이 그를 불러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보시게 영채. 왜 그러십니까, 당상관 나리? 자네 경기청에 좀 다녀오겠는가?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것입니까? 자네도 알다시피 우리 선예청의 인원이 팍팍하지 않나 말일세. 눈 씻고 둘러보아도 믿고 맡길 사람이 자네 말고는 없단 말이지. 나리, 무슨 일인데 그러십니까? 어려워 마시고 말씀해 보시죠. 그게 말일세. 경기청에 세금 징수원 한 명이 부친상을 당해 황급히 사무 지원 요청을 해왔는데 자네가 며칠 좀 파견을 나가면 어떻겠는가? 내 그 값은 후히 쳐줄 터이니. 뭐가 그리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당상관 나리? 제가 다녀오도록 하겠사옵니다. 역시 믿음직스럽단 말일세. 가는 대로 해결해야 할 일이 있는 듯하니 어서 채비하고 출발하도록 하시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선비는 군말 한 번 하지도 않고 짐을 꾸려 길을 나섰답니다. 그렇게 두어 시간 길을 걷다 보니 늦은 출발 탓에 해는 벌써 기울어 날이 저물어가고 있었죠. 이거 큰일일세. 벌써 해가 뉘엿뉘엿한 것이 곧 어두워질 것 같은데 어디 묵어갈 곳이라도 찾아봐야 하겠구먼. 하지만 한참을 이곳저곳을 뒤져 민가를 찾아보았지만 인적이 드문 산중이라 가도 울창한 나무숲만 보일 뿐 집 한 채 보이지 않았죠. 그렇게 한참을 걷다 보니 어느새 성의 북쪽 끝자락에 다다랐답니다. 때마침 오래된 절 하나가 눈에 들어왔는데 허름한 현판에 귀곡사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죠. 오호라, 잘 되었군. 오늘은 이곳에서 하루를 묵어가야겠어. 그런데 절 이름이 특이하군. 귀곡사. 귀신 귀자에 울곡자라니 거참 기묘하군 그래.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든 것도 잠시. 이내 경쾌한 발걸음으로 선비는 서둘러 절 안에 들어섰답니다. 절 안은 매우 크고 화려한 석탑들이 우뚝 솟아 있었는데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듯 이끼가 잔뜩 끼어 있고 사람 키보다 큰 쑥대로 둘러싸여 돌탑인지 풀탑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기이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안에 아무도 살지 않는 것인가? 관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군. 이내 본격적으로 절 이곳저곳을 둘러보기 시작한 선비는 자신이 묵어갈 곳을 찾아 승방으로 가보았답니다. 하지만 동서로 가로놓인 승방은 이미 방치한 지 오래되어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었죠. 이거 안 되겠는걸. 지붕에다 벽까지 무너져 있으니 이곳에서 자다 간 짐승들의 먹이가 되기 딱 좋아. 게다가 방바닥도 눅눅한 곰팡이로 덮여 있으니 도저히 이곳은 안 되겠어. 저쪽으로 다시 가봐야겠군. 그렇게 다시 자리를 옮겨 남쪽으로 가보니 작은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사람이 드나든 듯한 흔적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최근에 빗장이 질린 듯한데 누군가 거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곳이라면 멀쩡한 방 하나쯤은 있을 듯 싶구먼 그래. 그리고선 이내 다시 불전의 동쪽 모퉁이를 살펴보았는데 아귀에 꽉 찰 듯한 굵은 대나무가 자라고 있었고 계단 아래에 커다란 연못에는 야생토란이 꽃을 피우고 있었답니다. 한참을 절 이곳저곳을 둘러본 선비는 이곳의 고요하고 그윽한 전경이 매우 마음에 들었답니다. 어차피 요새 경기청 인근의 방값이 급등하여 출장비만으로는 빠듯하니 이 절에서 숙박을 해결하면 경비는 아끼겠구먼 그래. 그렇게 절에서 오래 묵어갈 요량으로 느긋하게 절 이곳저곳의 경치를 한동안 즐기고 있었는데 문득 어떤 서생이 나타나서는 남문의 빗장을 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선비가 황급히 달려가 그에게 인사하며 말했답니다. 이보시오, 나는 신영채라는 사람이오. 경기도에 공무가 있어 가던 길에 날이 저물어 이곳에서 묵어갈까 하는데 허락해 주시겠소? 허락이라니요? 이곳은 주인 없는 절입니다. 저 역시 여행하던 중 임시로 머물고 있는 처지이니 저에게 허락을 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황량하고 썰렁한 절집에 혼자 있으려니 적적했는데 잘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계시겠다면 저 또한 가까이 뵈면서 가르침을 청할 수 있으니 제게도 잘된 일이지요. 그렇게 생각해 주니 고맙소. 그럼 마음 편히 머물다 가겠소.
빈 방은 많으니 아무 방이나 쓰시면 됩니다. 얼마든지 오래 계셔도 상관없으니 괴념치 마시고 지내십시오. 고맙소이다. 그럼 나는 저쪽 방을 쓰겠소이다. 선비는 서생의 말을 듣고 매우 기뻐하며 당장에 짐을 챙겨서는 방 안으로 들어가더니 이내 어디선가 짚을 구해와 바닥에 깔고 콧노래를 잠시 흥얼거리는가 싶더니 이내 코를 드르릉 굴며 단잠에 빠져들었답니다. 허허, 많이 피곤하셨던 모양일세. 좀 쉬시오 그럼. 그날 밤이었답니다. 밝은 달빛이 물처럼 흐르는 가운데 두 사람은 불전의 행랑에 앉아 낮에 미처 나누지 못한 통성명을 하고 있었답니다. 저는 충청도 은봉 출신의 김무진이라 하옵니다. 도가승이온데 이곳저곳을 떠돌며 수행을 하다 얼마 전부터 이곳에서 묵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셨군요. 안 그래도 소박하고 성실한 말투가 딱 그 지방 사람 같았소. 나는 선해청 낭청 신영채라 하오. 반갑소. 저 또한 이리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묵어가시는 동안 많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아니요. 이리 말동무가 생겨 내가 오히려 기뻐. 잘 부탁하오. 그렇게 짧은 통성명 뒤에 두 사람은 다시 각자의 방으로 잠을 청하러 들어갔답니다. 하지만 낯선 잠자리 탓인지 피곤한 몸과는 달리 선비는 오래도록 뒤척이며 쉽사리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창문 밖에서 희미하게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처에 인가라도 있었단 말인가. 오는 길에 인가라고는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었는데 말이지. 거참. 호기심이 생긴 선비는 몸을 일으켜 북쪽으로 난 석창 아래로 다가가 살그머니 바깥을 넘겨다 보았답니다. 그러자 나지막한 담장 너머로 작은 집 한 채가 보였는데 색깔이 바랜 붉은 옷을 입고 커다란 은비녀를 꽂은 할미가 구부정하게 허리를 굽힌 채 달빛 아래에서 마흔이 좀 넘은 듯한 부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소양이가 왜 이렇게 오래도록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부인의 푸념에 할미가 응수했답니다. 올 때가 거진되었지. 곧 나타날 게야. 기다려보자고. 할머님께 무슨 원망의 말 같은 건 하지 않았나요? 그런 소리는 못 들었지만서도 기분은 별로 좋아 보이지 않더군 그래. 할머니, 우리가 너무 이 계집애를 우냐우냐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17, 8살 가량의 아가씨가 문득 걸어왔는데 순간 깜짝 놀란 할미가 멋쩍게 웃으면서 말했답니다.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우리 두 사람이 마침 너에 관한 얘기를 하던 참인데 우리 귀여운 애기씨가 소리도 없이 살그머니 왔구먼 그래. 다행히 내 욕을 안 했으니 망정이지 하마터면 말이야. 허허허. 그러더니 이내 할망이 표정을 상냥하게 고쳐잡고는 아가씨를 치켜세우며 말을 이어갔답니다. 애기씨는 말이지 정말 그림같이 아름답단 말이야. 새하얀 피부에 앵두같이 도톰하고 빨간 입술하며 양귀비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육감적인 몸매는 세상에 둘도 없는 절세 미인임이 틀림없지. 내가 남자였더라도 애기씨 때문에 혼이 나갔을 것이야. 그렇고 말고. 그 말에 아가씨가 볼멘 소리로 대꾸했답니다. 할머님, 그만 치켜 올리세요. 누가 저 같은 여자를 좋아한다고 그런 입에 발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뒤이어 부인과 여자가 또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았지만 이웃집 사람들의 대화에 흥미를 잃은 선비는 더 이상 엿듣는 일을 그만두고 다시 잠을 청했답니다.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흘러 사방은 다시 조용해지고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을 때였죠. 문득 누군가 선비의 방 안으로 들어오는 인기척이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깜짝 놀라 일어난 선비가 눈을 비비고 살펴보니 바로 이웃집에 있었던 그 아가씨였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짓이오, 낭자. 허락도 없이 사내의 방에 들어오다니 그거 너무한 거 아니오? 선비의 당황한 모습에 여인은 더욱더 애꿎게 그를 희롱하며 말했답니다. 달빛이 너무 좋아 잠을 이루지 못하겠사옵니다. 소녀, 오늘 밤 나리와 함께 사랑을 나누고 싶어 이리 찾아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뻣뻣하게 굴지 마시고 어서 이리 오셔요. 여인의 말에 선비가 정색하더니 크게 꾸짖기 시작했답니다. 세간에 입방아에 오르고 싶은 게요. 나 또한 다른 이의 한가한 말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요. 자칫 한 번의 실수로 염치와 도리를 모두 잃어버리고 싶은 것은 아니겠지요. 이쯤에서 썩 물러나시오. 염치와 도리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개나 줘버리겠사옵니다. 한밤중인데 누가 본다고 그러십니까?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니온데 어찌 이리 비싸게 구시는 것입니까? 어서 소녀를 안으시어요. 그 말에 선비가 참던 화를 이기지 못하고 대노하며 그녀를 몰아붙이기 시작했답니다. 어허, 썩 나가거라. 어찌 이리 천박하단 말이더냐. 조선 천지에 지엄한 법도가 있거늘 내 평생 색을 가까이 한 적도 없거니와 너같이 상스러운 여인은 상대도 하기 싫으니 강제로 끌어내기 전에 네 발로 알아서 나가거라.
화난 선비의 모습에 여인도 움찔하는 듯하였으나 쭈뼛쭈뼛 여인은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유혹의 말을 힘겹게 내뱉는 것이었답니다. 제발 저를 안아주시어요. 오늘 밤 당신과 함께 이 밤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되옵니다. 부탁이옵니다. 하지만 여인의 계속된 유혹에 더 이상 화를 참지 못한 선비가 녹이 띈 얼굴로 큰 소리로 위협하며 말했답니다. 어서 나가래도 그러지 않으면 고함을 질러 남쪽 방의 서생을 깨우겠소. 더 이상 당신의 염치 따윈 배려하지 않을 것이오. 아시겠소? 부끄러움이 뭔지 안다면 마지막 기회이니 썩 물러나시오. 그 말에 여자가 겁에 질린 듯 황급히 뒷걸음질 쳐 방문 밖으로 나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돌아온 여인이 이번에는 황금 덩어리 하나를 냅다 이불 위에 던져놓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몸이 싫으시면 이 황금이라도 받아주시지요. 무력과 유욕 둘 중에 하나는 있을 것이 아닙니까? 당신도 사내라면. 이 말에 노발대발하던 선비가 금덩이를 주어 정원층계로 내동댕이 치며 말했답니다. 나를 희롱하는 것이더냐. 내 비록 가난한 사대부 가문의 선비로 가진 것은 없으나 뼈대 있는 집안의 자손이라는 자존심 하나로 버티고 살았느니라. 어디서 너 따위가 이깟 의롭지 않은 재물로 내 호주머니를 더럽히려 드는 것이더냐. 참으로 발칙하고 멍청한 계집이로구나. 선비의 거센 반발에 결국 여인은 부끄러운 듯 밖으로 물러나더니 계단에 나뒹굴어 있는 황금을 주워 들고서 혼잣말로 중얼거렸답니다. 이 사내의 심장은 쇠나돌로 만들어진 것이란 말인가? 어쩜 이리도 강직하고 올곧은 것이지. 그렇게 한동안의 소동이 끝나고 여인이 사라진 것을 확인한 선비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잠을 청하였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눈이 떠진 선비는 어젯밤의 일은 싸그리 잊은 채 절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가벼운 산책을 하고 있었답니다. 때마침 평양 출신 서생이 하인 한 명을 데리고 절 안으로 들어와서는 하룻밤 묵어가기를 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과거 시험 보러 가던 길인데 오늘 하루만 묵어 가도 될는지요? 주인 없는 절이니 저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방은 충분하니 저쪽 방에서 짐을 풀고 쉬어가시면 될 것이외다. 고맙소이다. 시간은 흘러 어느새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문득 평양 서생의 방에서 소란스런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선잠을 자던 선비가 깜짝 놀라 일어났답니다. 나리, 일어나 보시오요. 나리, 무슨 일인데 이리도 소란스럽단 말인가? 나리, 저희 도련님께서 움직이질 않사옵니다. 하인의 다급한 부름에 선비가 황급히 평양 서생의 방을 찾아 그의 맥을 짚었는데 이미 그의 숨이 멎은 상태였답니다. 이보시게 어찌 된 일인가? 자네 주인이 왜 이리 된 겐가? 저도 모르겠사옵니다. 도련님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 와보니 이렇게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요? 하인의 말에 다시 한번 서생의 몸 이곳저곳을 살피던 선비가 이윽고 서생의 발바닥 한가운데에 송곳으로 찌른 듯한 작은 구멍을 발견했답니다. 하지만 그 구멍으로 가늘게 피가 흘러나오는 것 이외에는 그 어떤 타살의 흔적이나 죽음의 원인을 발견하지 못했죠. 안타깝지만 자네 주인은 급사한 모양일세. 이유를 알 수 없으니 날이 밝는 대로 관아에 신고해 시신을 수습하도록 하시게. 네, 알겠습니다. 이후로 한참이나 주인을 잃고 슬퍼하는 하인을 위로하고 다시 방에 돌아오니 벌써 동틀 무렵이었는데 피곤한 몸을 바닥에 눕히자마자 골아떨어지고 말았답니다. 다음 날 하인이 걱정되었던 선비가 동쪽 승방을 찾았을 때는 이미 정오를 훌쩍 넘긴 시간이었는데도 하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이상하리만치 조용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보시게 안에 있는가? 벌써 떠난 겐가? 계속되는 부름에도 대답이 없자 이내 하인의 방문을 열고서 방 안을 들여다본 선비가 깜짝 놀라 뒷걸음질 치는 것도 잠시 이내 곧장 방 안으로 황급히 뛰어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보시게 왜 이러는 겐가? 어서 일어나 보시게. 방바닥에 하인이 하얗게 질려 쓰러져 있었는데 아무리 흔들어 깨어보아도 축 늘어진 몸의 흰자위를 보이는 눈은 전혀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이었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하인마저 죽은 것인가? 이상한 낌새를 느낀 선비가 하인의 온몸을 훑어보기 시작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평양서생의 발바닥에서 발견한 것과 똑같은 작은 구멍과 흘러나온 핏자국을 발견하고선 흠칫 놀라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답니다. 이것은 주인과 똑같은 증상이 아닌가? 이 무슨 전염병도 아니고 해괴망측한 죽음이 있단 말인가? 이 무슨 변괴인가 말일세. 하룻밤 사이 두 사람이 갑자기 죽어버렸으니 겁에 질려 도망칠 법도 하였으나 선비는 오히려 두 사람의 죽음이 측은하여 하루 종일 그 곁을 지키고 앉아 명복을 빌고 있었죠. 늦은 오후가 되자 수행을 하러 갔던 무진이 돌아왔는데
절 안의 기묘한 광경을 보고 선비에게 물었답니다. 날이 어찌 된 일이옵니까? 다치신 데는 없사옵니까? 이 말에 선비가 자초지종을 설명하니 무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 짐작이 간다는 듯 말했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귀신에게 홀려 일이 된 것이옵니다. 무진의 말에 평소 성격이 굳세고 올곧은 선비는 그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답니다. 귀신이 어디 있다고 그런 소리를 하시는 게요. 여기는 또한 절인데 아무리 주인 없는 절이라고는 하나 부처님의 공덕이 서린 곳에 어찌 귀신 따위가 그런 짓을 한단 말이오. 말도 안 돼요. 날이 중이 떠났으니 이곳은 더 이상 절이 아닙니다. 음기가 강한 그냥 폐가일 뿐이죠. 저 또한 얼마 전부터 요기를 느끼고 요물을 쫓아 산에 갔다 오늘에서야 돌아온 것입니다. 분명히 이 절 주위의 요물들이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실 땐 저를 부르도록 하십시오.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대가 그렇다고 하니 그런 것으로 하겠소만. 하여간 내일 아침 일찍 평양서생과 하인의 시신을 수습해야 할 터. 내 오늘은 먼저 잠을 청하겠소. 그대도 편히 주무시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상한 기운을 느끼는 즉시 소리쳐 저를 부르셔야 합니다. 절대 주위를 게을리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지요? 알았대도 그럽니다. 걱정 마시구랴. 그 말을 끝으로 방으로 들어간 선비는 하루 종일 놀라 피곤한 탓에 이른 저녁부터 깊은 잠에 빠져들었답니다. 얼마나 잠이 들었을까. 선비가 목이 말라 잠을 깨고 보니 한밤중이 되어 있었답니다. 눈도 뜨지 못한 채 물병을 찾아 손을 더듬거리고 있었는데 순간 손끝에 사람 발 같은 것이 잡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이상함을 느낀 선비가 조심스레 눈을 떠 손끝을 따라가 보니 지난밤 자신을 찾아왔던 여인이 우두커니 그를 바라보고 서 있는 것이었답니다. 화들짝 놀란 선비가 벌떡 일어나 여인을 밀쳐내며 말했답니다. 넌 누구시오? 당장 물러나시오. 날이 진정하시옵소서. 소녀이옵니다. 아니 왜 또 이리 내 방에 들어오신 것이오? 내가 그리 혼냈거늘. 오늘은 나리를 유혹하러 온 것이 아니옵니다. 그럼 어찌 이리 몰래 내 방에 또 들어온 것이오? 선비의 말에 잠시 망설이던 여인이 말했답니다. 나리 잘 들으십시오. 곧 야차가 와서 나리를 죽일 것입니다. 그 무슨 해괴한 말이오. 세상에 야차가 어디 있으며 있다고 한들 왜 나를 죽이러 온단 말이오. 그 말에 여인이 다소곳이 무릎을 꿇고 앉더니 말했답니다. 나리, 제 이름은 소양이고 성은 이씨입니다. 18살이 되던 해 역적의 가문으로 몰려 죽게 되었는데 이 절 근처에 매장되었지요. 그런데 이곳에 기생하는 요물의 협박 때문에 저승으로 가지도 못하고 구천을 떠돌며 낚아 죽을 두껍게 하고 사람을 유인해 그들에게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이런 더러운 일을 하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이는 실로 제가 원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런 사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나리의 성정에 감명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 사람을 겪어보았으나 나리만큼 심지가 굳은 이는 본 적이 없습니다. 나리께선 정말 성현처럼 인품이 훌륭하시기 때문에 제가 감히 속이거나 유혹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는 절 안에 죽일 만한 사람이 없으므로 분명 야차가 나리를 유혹하기를 강요할 텐데 그렇게 된다면 저로서도 어쩔 도리가 없으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내 평생 잘못한 일이 없거늘 내게 왜 이런단 말이오. 아니 낭자. 그럼 내가 살 방도는 없는 게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이오. 무진고 한 방을 쓰면 재앙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말에 선비가 의아해하며 물었답니다. 그러고 보니 무진도 절 안에 남아있는 사람이 아니오. 그런데 어째서 그는 유혹하지 않는 거요?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나 그는 보통 사람이 아니옵니다. 저희가 감히 접근할 수도 없지요. 자칫 환생도 못 해보고 그에게 소멸당할 수 있으니 어찌 감히 유혹하겠습니까? 무진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어? 그는 도력이 상당해 귀신이나 요물들이 피해 다닐 정도입니다. 이 세계에선 그를 귀신 사냥꾼이라 부른답니다. 무진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다니. 하여간 그건 그렇고 그대는 어떤 방법으로 사람을 홀리는 것이오? 제가 나리께 했던 방법으로 사내를 유혹한답니다. 저를 희롱하고 관계를 갖는 사람에게는 제가 몰래 송곳으로 발바닥을 찔러둡니다. 그런 후 그의 양기가 약해져 정신이 혼미해지고 인사불성이 되면 그 틈에 피를 뽑아 요괴들이 빨아먹게 하는 것이지요. 때론 황금으로도 유혹하는데 사실은 금덩이가 아니고 나찰 귀신의 뼈다귀여서 누구든지 그걸 갖게 되면 뼈다귀가 그 사람의 심장과 간을 도려낸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목표로 삼은 사람의 기호에 따라 그때그때 적당한 것으로 골라 사용한답니다. 그래서 지난번 나에게도 그렇게 한 것이었군요. 지난번 일은 제 뜻이 아니었으니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시면 나리께선 무탈하실 것이옵니다. 고맙소. 그런데 야차가 나를 찾아오는 것이 언제란 말이오? 내일 밤입니다. 그러니 내일 날이 어두워지는 대로 어떻게 하든 무진과 함께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그녀는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답니다. 저는 죄악의 나락에 떨어진 일에 줄곧 구원받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나리의 의협심은 하늘을 찌르니 저를 살 길로 이끌어 고해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만약 나리께서 저희 뼈를 걷어다 조용한 곳에 묻어주신다면 그 은혜는 제게 새 생명을 주시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살려준 은인인데 당연히 그리할 것이오. 그대가 묻힌 곳이 어디인지 어서 말해보시오. 무덤 곁에 백양나무가 있는데 그 위에 까마귀가 둥지를 틀고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눈 깜짝할 사이 연기처럼 사라지고 말았답니다. 다음 날 선비는 무진이 다른 곳으로 나갈까봐 새벽부터 그의 방을 찾아갔답니다. 이보시오 무진. 안에 계시오. 나리, 이른 새벽부터 어찌 이리 저를 찾으십니까? 오늘 내가 음식을 대접하고 싶은데 어떠시오? 시간 되시오. 나리의 초대라면 기꺼이 함께 해드려야죠. 그렇게 선비는 아침나절부터 무진에게 술과 음식을 대접하고는 이윽고 그의 눈치를 슬쩍 보더니 말했답니다. 이보시오 무진. 왜 그러십니까, 나리? 그게 말이오. 그간의 이상한 일도 그렇고 오늘 밤 혼자 자려니 좀 그런데 하룻밤같이 방을 쓰면 안 되겠소? 선비의 말에 무진이 손사래를 치며 말했답니다. 나리, 저는 옆에 누가 있으면 잠을 못 잡니다. 죄송하지만 사양하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오늘 하룻밤만 그대 방에서 같이 자게 해주시오. 내 그리할 것이니 허락한 것으로 알겠소. 그렇게 무진의 말은 들은 채만 채 무작정 침구를 챙겨 그의 방으로 쳐들어온 선비를 막을 방법이 없었던 무진은 못 이기는 척 자신의 곁을 내어주며 그에게 당부했답니다. 저는 나리의 대장부다운 면모를 매우 높이 사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나리께서 물론 그러지 않으실 거란 걸 알고 있지만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 기분 나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데 그러시오. 어서 말해보시오. 저기 상자가 보이십니까? 보자기에 쌓인 상자 말이오. 네, 맞습니다. 그게 어쨌다는 것이오. 혹여라도 그 상자를 몰래 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만약 제 말을 듣지 않으면 우리 두 사람 모두에게 좋지 않을 것입니다. 내 절대 열지 않을 것이니 걱정 붙들어 매시오. 괜한 걱정을 하고 있어 무진. 나리만 믿사옵니다. 이러다 밤새우겠소. 어서 주무십시다. 그렇게 두 사람은 각자 잠자리에 들었고 무진은 상자를 조심히 창틀 위에 올려두었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무진은 천둥같이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졌는데 선비는 야차가 자신을 죽이러 온다는 생각에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아 이리저리 뒤척이고 있었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 일경남짓 되었을 즈음 창문 밖으로 희미하게 사람의 그림자가 비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더니 이내 창문 쪽으로 쓱 다가와서는 시뻘건 두 눈으로 방 안을 살피기 시작하는 것이었답니다. 그 모습에 화들짝 놀란 선비가 공포에 벌벌 떨며 무진의 옷자락을 움켜쥐고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답니다. 야차가 나를 죽이러 왔어. 그녀의 말대로 야차가 왔어. 이대로 오늘 밤 나는 죽는 것인가? 고향에 있는 어머니와 아내는 어쩌라고? 이런 타양에서 비명행사란 말인가? 어쩜 이리도 운이 없단 말인가? 선비는 어떻게든 야차의 눈을 피하려 이리저리 몸을 숨기며 사력을 다해 무진의 곁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으려 발버둥을 치고 있었답니다. 무진, 제발 눈을 떠보시오, 제발. 이 사람아 어서 눈을 뜨라고. 아무리 애써 불러보아도 속으로 외치는 그의 절규는 깊게 잠든 무진에게 들릴리 만무하였답니다. 이런 상황인 줄도 모르고 무진은 태연하게 코를 골며 잠에 취해 있었으니 참으로 야속하고 얄미운 감정에 눈물이 다 흐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것 같구먼. 더욱이 공포에 떨면 떨수록 점점 몸이 굳어져 움직임조차 자유롭지 못했으니 더 이상 야차의 눈을 피하는 것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답니다. 더 이상 숨는 것은 무리야. 이제 꼼짝없이 죽게 생겼구나.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려는 바로 그 순간 창틀에 올려져 있던 상자 안에서 날카롭고 빛나는 무언가가 맹렬하게 상자를 뚫고 나오더니 곧장 야차에게 쏜살같이 날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얼라리여, 저것은 무엇? 그렇게 야차가 있는 창문으로 곧장 날아간 물건은 순식간에 야차를 꿰뚫고 지나가서는 방향을 틀더니 다시 상자 속으로 번갯불처럼 들어가 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방금 내가 본 것이 뭐지? 마치 살아있는 생물 같은 것이 정말로 신묘하구먼. 이윽고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며 야차가 물러갔는데 잠시 후 이 상황을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 쿨쿨 자고 있던 무진이 기지개를 쭉 펴며 벌떡 일어나서는 창가에 놓아두었던 상자를 들어서는 살펴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무진이 상자에서 뭔가를 꺼내어 달빛에 비춰보았는데 그 작은 물건은 달빛을 반사하며 해맑은 흰 빛을 사방으로 뿜어내고 있었죠. 길이는 2치쯤 되어 보였는데 지름이 부추 잎사귀만한 작은 검이었답니다. 무진은 그 작은 검에 코를 대어 냄새를 맡고는 뭔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윽고 그것을 몇 겹으로 단단히 싸서는 원래대로 상자 안에 집어넣고서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오래된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대담할까?
내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여기까지 침입하다니 말이야. 하지만 녀석도 이검에 일격을 당했으니 당분간은 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겠지. 이 모든 것을 실눈을 뜨고 지켜보던 선비는 더 이상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서는 물었답니다. 이보시오 무진, 도대체 이게 무슨 난리란 말이오? 내가 지켜본 광경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데 설명 좀 해보시겠소? 어이구 나리, 깜짝 놀라지 않았사옵니까? 여태껏 자는 척을 하신 겁니까? 사내 대장부인 줄 알았더니 쫄보입니다 그려. 흐흐. 무진의 싱거운 놀림에 살짝 기분이 상한 듯 선비가 퉁명스럽게 물었답니다. 지금 농담할 때가 아니오. 장난치지 말고 어서 말해보시오. 이게 다 무슨 일인지. 선비의 다그침에 무진이 자초지종을 말하기 시작했답니다. 나리와 제가 이미 벗이 되었으니 더 이상 숨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 말씀드리죠. 속 시원히 말씀해보시오 어서. 방금 나리가 보신 것은 사람의 피를 먹고 사는 야차인데 오늘 밤 나리를 먹잇감으로 노리고 침입을 한 것입니다. 일전에 평양 서생과 하인이 죽은 것도 모두 이 녀석들 짓이지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 귀곡사의 중들도 모두 야차에게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대는 그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위험을 무릅쓰고 이리 위험한 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이오? 저는 본디 도가에 출가하기 전 이 귀곡사에서 수행하던 불제자였지요. 그런데 얼마 전 같이 수행하던 의형제로부터 이 귀곡사에서 일어난 일을 듣고 급히 하산하여 머물던 차에 나리께서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그 덕에 야차를 잡을 기회가 생긴 것이지요. 그러면 혹시 오늘 밤 일어날 일을 알고 있었던 것이오? 송구한 말씀이오나 오늘 밤에 나리를 잡아먹으러 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답니다. 무진, 나를 미끼로 이용한 것이었소. 선비의 원망스러운 눈빛에 무진이 당황하며 말했답니다. 나리, 저도 이리 빨리 야차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평양서생과 하인이 당하는 것을 보고 분명 나리 또한 노리고 있을 것이라는 예측만 한 것이니 너무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이리 제가 오늘 보호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무진의 말에 한편으로는 서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을 한 선비는 더 이상 그 일은 따져 묻지 않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말이오 무진, 아까 그 야차에게 상처를 입힌 것은 도대체 무엇이오? 이 상자 안에 든 거 말입니까? 그렇소. 이 신묘한 물건은 귀축검이라 부릅니다. 귀축검? 네, 귀축검. 도가에서 귀신 잡을 때 쓰는 검이온데 귀신 냄새만 맡으면 기막히게 알아차리고 스스로 쫓아가 소멸시키는 능력이 있지요. 저의 스승께서 신선이 되시기 전 저에게 물려주신 도가의 귀한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그렇고 오늘은 요물에 운이 좋은 모양입니다. 정통으로 맞았으면 바로 죽음에 이르렀을 것인데 아무래도 살짝 빗나간 모양입니다. 그럼 이제 다 끝난 것이오? 그것이 말입니다. 왜 그러시오? 무슨 문제라도 있어이까? 미적거리지 말고 말해보시오. 송구한 말씀이오나 방금 전 귀축검에 묻은 녀석의 피냄새를 맡아보니 여기가 상당한 요물 중에 요물이옵니다. 아마도 1000년 이상 살아온 것 같은데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고는 하나 얼마 못 가 금방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것이오? 그래서 말인데 나리께서는 이곳을 빨리 떠나셔야 합니다. 야차의 상처가 회복되기 전에 한시바삐 이곳을 떠나 그놈이 나리의 냄새를 맡지 못하는 먼 곳으로 도망치셔야 합니다. 무진의 말에 선비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방 안에 들어가서는 헐레벌떡 짐을 챙기기 시작했답니다. 이를 지켜보던 무진이 껄껄껄 웃으며 말했답니다. 나리, 아무리 급하다고는 하나 회포는 풀고 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술상을 봐올 테니 한 잔 드시고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떠나시죠. 오늘 밤은 제가 있으니 걱정 붙들어 매시고. 무진의 말에 안도감이 든 선비 또한 무진과의 이별을 아쉬워하며 그와의 마지막 밤을 보내기로 하였답니다. 그렇게 서로 오고 가는 술잔 속에 두 사람은 석별의 정을 나누고 있었죠. 그런데 한참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고 있을 때 문득 무진이 찢어진 가죽 주머니 하나를 선비에게 건네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 이 주머니는 무엇이오 무진? 이것은 귀축검을 담았던 주머니입니다. 잘 보관하면 아끼나 귀신을 물리칠 수 있지요. 훗날 유용하게 쓰일 것입니다. 무진의 말에 취기가 오른 선비가 넉살 좋은 표정을 하며 장난스럽게 말했답니다. 이런 낡은 주머니 말고 나에게 검술이나 가르쳐 주지 않겠소? 선비의 말에 무진이 도리질치며 말했죠. 나리처럼 신의가 있고 강직한 사람에겐 검술이 딱이죠. 하지만 나리께선 부귀영화를 누릴 뿐이지 저와 같이 거친 일에 종사할 부류는 아니니 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주거니 받거니 밤늦도록 술잔을 기울이며 이별의 아쉬움을 달랬답니다. 다음 날 새벽, 숙취로 깬 선비가 찬물을 마시다 문득 창문 바깥쪽을 살펴보니 땅에는 핏자국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었답니다. 긴박했던 어젯밤과는 달리 아무렇지도 않은 듯 멍하니 그것을 쳐다보던 선비가 힘없이 고개를 돌려 다시 찬물만 벌컥벌컥 마시던 그때 선비의 머릿속에 문득 소양과 했던 약속이 떠오르는 것이었답니다. 그렇지. 소양과 한 약속을 잊고 있었어. 하마터면 은인의 부탁을 잊을 뻔했군. 선비는 곧장 절을 빠져나와 소양이 말한 곳을 찾기 시작했답니다.
하지만 보이는 것이라곤 총총이 겹쳐 있는 황량한 무덤들 뿐이었죠. 소양이 말한 곳이 있기나 있는 것인가. 죄다 평범한 무덤들만 보이는데. 얼마를 찾아 헤맸을까. 한참을 이 무덤 저 무덤을 옮겨다니며 소양이 말한 무덤의 위치를 찾고 있었는데 무덤이 끝나는 저편 언덕 위에 과연 새들이 둥지를 튼 백양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드디어 찾았다. 소양이 말한 곳이 바로 이곳이었구먼. 선비는 곧장 무덤에서 여자의 유골을 파내 옷과 보자기로 잘 싸서 다시 절로 돌아왔답니다. 그리고 못다 꾸린 행장을 마저 싸며 돌아갈 채비를 서둘렀죠. 나리, 준비는 다 하셨습니까? 어서 가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갈 참이라오. 안 그래도 그대를 찾아가려던 참인데 잘 되었구려. 지금껏 잘 돌봐주어 감사했소. 항상 건강하고 무탈하시길 비요. 인연이 되면 또 만나겠지요. 네, 나리. 함께 있는 동안 참으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고향에 돌아가시거들랑 좋은 일만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선비는 무진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눈 뒤 곧장 나루터에서 배를 빌려 타고 고향으로 돌아왔답니다. 그날 오후가 되어서야 겨우 고향집에 당도한 선비는 도착하자마자 자신의 서재 맞은편 들판에 소양의 봉분을 만들어 유골을 묻고 조촐하게 장사를 지낸 뒤 제사를 지내며 축원을 올렸답니다. 그대의 처지가 안타까워 이곳에 당신의 거처를 마련했으니 이제는 외로워 마시구려. 항상 내가 말벗이 되어드리리다. 바라건대 다시는 흉악한 귀신에게 능욕당하지 마시오. 급히 준비하느라 한 잔 박주만 올릴 뿐 맛있는 음식은 차리지 못했으니 이를 탓하지는 말아주시오. 그가 정성껏 기도를 올리고 몸을 돌려 집으로 향하려 할 때였답니다. 그 순간 갑자기 뒤편에서 누군가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잠깐만요, 나리. 저랑 같이 가요. 깜짝 놀라 뒤돌아보니 소양이 기쁨에 눈물을 흘리며 서 있었답니다. 그리고 거듭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말했죠. 나리의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나리를 위해 10번 죽는다 해도 그 은혜는 다 갚지 못할 것입니다. 청컨대 나리와 함께 돌아가는 것을 허락해 주세요. 부모님을 뵙고 나서 당신의 첩이 될 수만 있다면 아무 여한이 없겠어요. 갑작스러운 여인의 정에 선비는 순간 당황했지만 마음을 다잡고 말했답니다. 나는 이미 부인이 있는 사람이오. 세상에 법도가 있거늘 어찌 첩을 드리겠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오. 미안하오. 나리, 자신을 구해준 은인을 주인으로 삼는 것은 하늘의 법도이니 인간인 나리께서 하늘의 법도를 거스르는 것 또한 이치에 어긋나는 일이지요. 그 말에 선비가 말문이 막혀 그녀를 자세히 훑어보았답니다. 지난밤 보았던 그녀와 또 다르게 흰 살결에는 발그레한 홍조가 노을처럼 빛나고 있었고 빨간 입술은 앵두보다 더 탱글탱글한 것이 환한 대낮에 보니 더욱 아름다운 미인이 아니겠습니까? 한동안 넋을 잃고 소양을 바라보던 선비는 뭐에라도 홀린 듯 그녀를 데리고 일단 서재로 돌아왔답니다. 소양, 잠시 이곳에 앉아서 기다려 주시오. 네, 나리. 선비는 우선 안으로 들어가 어머니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는데 그의 어머니는 아들의 말에 대경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내가 제정신인 것이더냐. 네 처가 중병에 걸려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있거늘 첩이라니 그것도 인간도 아닌 귀신과 말이다. 네 처가 알면 놀라 명을 재촉할 일이니라 안 되느니라 절대 알겠느냐? 어머니 그것이. 절대 안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어찌 인간과 귀신이 그럴 수 있단 말이더냐? 한참 동안 그들이 실랑이를 나누며 대화를 나누는 사이 소양이 어느새 방 안에 들어와 깍듯이 절을 올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를 본 선비가 덤덤하게 말했답니다. 이 사람이 소양입니다. 어머니가 놀라 허둥지둥하며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데 소양이 먼저 입을 열었답니다. 저는 호롤단신 떠도는 처지로 부모 형제와도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만 다행히 나리의 보살핌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원컨대 나리의 시중을 들면서 하늘 같은 은혜에 보답하고 싶습니다. 어머니는 그녀의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더니 그제서야 말문을 뗐답니다. 아가씨가 그토록 내 아들을 생각해주니 나야 기쁘기 그지없구려. 하지만 내 한평생 아들이라곤 이애 하나뿐인데 대를 이어야 할 아이에게 귀신과 결혼하라고 할 수는 없소. 또한 내 아들에겐 이미 아내가 있다오. 그러자 소양이 얼른 말을 받았답니다. 절대로 다른 마음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제가 저승 사람이라 어머님께서 믿지 못하시겠다면 오라버니로라도 섬기는 것은 어떠하실는지요? 어머님 곁에서 아침 저녁으로 시중을 드는 것이야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 말에 한참을 망설이던 어머니가 소양을 위아래로 안쓰럽게 쳐다보더니 이윽고 말했답니다. 그럼 그렇게 합시다. 당신의 정성스러운 마음을 어찌 외면하겠소. 이것도 인연이니 앞으로 잘 지내봅시다.
소양은 기쁜 마음에 즉시 선비의 처에게 인사하러 가려고 했지만 어머니가 병자를 성가시게 하지 말라고 만류하자 다음 기회로 미루고 단념하였답니다. 이에 곧바로 부엌으로 들어가서는 어머니를 대신해 요리하고 마치 오래전부터 그 집에 살아왔던 사람처럼 집안일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날이 저물었는데 눈치를 살피던 어머니가 소양을 불러 말했답니다. 얘야, 미안하지만 난 아직도 내가 무섭단다. 아직까진 두려움이 극복되지 않으니 적응할 때까지만이라도 당분간 잠은 무덤에 돌아가 자도록 하거라. 당연한 말씀입니다, 어머니. 받아들이실 때까지 그렇게 하겠사옵니다. 하지만 막상 혼자 무덤으로 돌아가려니 쓸쓸하고 무서웠던 소양이 선비의 서재를 지날 때였답니다. 마침 선비가 등불 아래에서 글을 읽고 있는 모습을 보고 방 안에 들어가려 하였죠. 하지만 안절부절 못하며 문 밖에서 뱅뱅 맴돌기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를 본 선비가 말했답니다. 소양 낭자 아니오. 어서 들어오시오. 나 보러 온 것이 아니오? 날이 그렇게 나온데 방 안에 서린 검의 기운이 섬뜩해 감히 들어가지 못하겠나이다. 소양의 말에 그것이 가죽 주머니 때문임을 눈치챈 선비가 재빨리 다른 방으로 자루를 옮기고서야 소양이 등잔불 앞에 다가와 다소곳이 앉는 것이었죠. 그러더니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한참이 지나서야 선비의 눈치를 보더니 말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밤에 글을 읽으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능엄경을 읽은 적이 있는데 지금은 거의 기억이 나지 않사옵니다. 괜찮으시다면 저녁에 틈나는 대로 오라버님께 가르침을 청해도 될는지요? 그렇게 하시오. 그 이후로도 그녀는 별말 없이 선비가 글 읽는 모습을 그저 바라보며 한밤중이 될 때까지 가겠다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소양, 어찌 밤이 늦었건을 처소에 돌아가지 않으시는 게요. 그만 늦었으니 서두르시오. 선비의 눈치 없는 말에 그만 서러움이 폭발한 소양이 울먹이며 말했답니다. 저 혼자 황량한 무덤으로 돌아가기가 무서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리도 눈치가 없으십니까? 그런 것이었소. 미안하오. 하지만 서재 안에 다른 사람이 잘 수 있는 침상도 없거니와 게다가 오라비와 누이 동생 사이라면 서로 미심쩍은 짓은 삼가야 하지 않겠소. 선비의 따끔한 말에 소양이 토라진 듯 몸을 일으켜서는 휙 돌아서더니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답니다. 선비 역시 그녀의 마음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으나 그녀가 불쌍하다고 집안에 따로 잠자리를 만들어주자니 어머니의 꾸지람이 두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병상에 누워있는 아내에게 미안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뿐이었답니다. 그날 이후 소양은 매일 새벽 어머니께 문안을 드리고 대야의 새순물을 받아 시중을 든 뒤 다른 방으로 물러가 집안일을 했는데 어느 하나 어머니의 뜻에 거슬리는 것이 없었답니다. 그리고 황혼 무렵이 되면 그녀는 언제나 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리고 물러나와 서재에 들러 불경을 읽다가 선비가 잠자리에 들려는 기색을 보이면 매번 울상이 되어 물러가는 것이 일상이 되었죠. 그런 날들이 하루하루 지나가고 얼마 뒤 오랜 며느리의 병수발로 지쳐있던 어머니는 소양의 진심 어린 헌신의 감동에 드디어 그녀에게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답니다. 소양아, 네, 어머니. 오늘부터 나와 함께 이 방에서 같이 자도록 하자꾸나. 매번 혼자 외롭고 무서울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단다. 어머니, 정말이시옵니까? 정말이고 말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반년쯤 지나자 차츰 묽게 순 죽을 마실 수 있게 되었는데 그녀가 사람인지 귀신인지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를 정도였으니 주위의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그녀가 귀신이라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어느 날 중병을 앓고 있던 선비의 아내가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그만 죽게 되었답니다. 하루는 혼자 된 아들이 안쓰러웠던 어머니가 소양을 불러 말했답니다. 얘야, 내가 너를 며느리로 드릴 마음이 굴뚝 같다만 아들에게 이롭지 않을까봐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서는구나. 소양은 어머니의 염려를 눈치채고 틈을 보아 이렇게 아뢰었답니다. 어머니, 1년이 넘는 세월 저와 함께 하셨으니 응당 저희 사람됨을 아실 것입니다. 저에게 딴 생각은 전혀 없사옵니다. 다만 나리께선 하늘과 사람의 흠모를 한 몸에 받으실 위인이 되실 것이니 저는 그저 나리를 돕고 또 의탁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러다 보면 몇 년 뒤 제가 그 덕행과 업적을 인정받게 된다면 저승에서도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물론 소양이 너의 성품이야 내 익히 알고 있는 바이니 걱정할 것이 없다만 다만 우리 가문의 자손이 끊기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는구나. 어머니의 말에 소양이 그녀의 두 손을 꼭 잡고 말했답니다. 어머니, 자녀는 오직 하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일전에 사람의 운명을 적은 장부를 본 적이 있사온데 나리께는 가문과 조상을 빛낼 아들이 셋이나 된다고 씌어 있었습니다.
귀신인 저를 처로 삼았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녀의 말에 어머니의 만면에 화색이 돌더니 당장에 선비를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영채야, 왜 그러십니까, 어머니? 며느리가 죽은 지 이제 1년이 넘었으니 남편의 도리는 그쯤 해도 될 것이다. 이제는 우리 가문과 가족을 위해 대를 이어야 하니 소양이와 혼례를 올리도록 하거라. 어머니의 말에 선비가 매우 기뻐하면서 그날로 잔치상을 차려놓고 친척들을 초대해 그들에게 결혼을 알렸답니다. 형님, 형수님 얼굴 좀 보고 싶소. 어서 데리고 와보슈.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소양이 대담하게도 화려하게 단장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 나타났답니다. 순간 모든 사람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소양을 쳐다보았는데 그녀를 귀신이라고 의심하는 게 아니라 마치 선녀를 만난 듯 그녀에게 환호를 보내는 것이었답니다. 이날 이후 멀고 가까운 곳을 막론하고 여러 친척들이 예물과 축하 인사를 핑계로 앞다퉈 소양과 친분을 쌓으려 하였답니다. 그럴 때면 소양은 난초와 매화를 그려 매번 한 폭씩 답례로 선물했는데 사람들 모두 소양의 그림을 보물처럼 간수하면서 영광으로 생각했답니다. 그렇게 행복한 나날이 계속되던 어느 하루였답니다. 소양이 창문 앞에서 고개를 수그리고 마치 뭔가를 잃어버린 것처럼 답답하고 안타까운 표정을 짓더니 문득 선비에게 물었답니다. 여보, 가죽 주머니 어디 있죠? 무슨 가죽 주머니 말이오? 제가 예전에 무섭다고 당신이 치우지 않았습니까? 아, 무진이 선물한 가죽 주머니 말이오. 당신이 무서워하기에 잘 싸서 다른 곳에 감춰두었다오. 이제 저는 산 사람과 다를 바 없으니 더 이상 그것이 무섭지 않답니다. 그러니 그것을 꺼내다 침대맡에 걸어놓는 것이 좋겠어요. 소양의 말이 궁금해진 선비가 그 이유를 캐묻자 소양이 근심 어린 낯빛으로 대답했답니다. 요 며칠 동안 줄곧 무섭고 불안한 것이 영 마음이 편치 않사옵니다. 아무래도 귀곡사의 요물이 제가 숨어있는 곳을 알아차린 듯합니다. 그 말에 급히 선비가 가죽 주머니를 갖고 오자 소양이 요모조모 자세히 뜯어보고선 다시 말을 이어갔답니다. 이것은 검선이 사람 머리를 담았던 주머니예요. 이 정도로 날가해질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알 수가 없군요. 지금 보아도 오싹하고 소름이 끼치는 물건이에요. 그녀는 즉시 가죽 주머니를 침대 옆에 묶어두었는데 그 다음 날에는 방문 앞으로 옮겨 걸며 안절부절 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루 종일 초조해하던 소양이 밤이 되니 더욱 심사가 혼란한 듯 선비의 손을 붙들고 말하는 것이었답니다. 절대 제 손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나리. 절대 잠들지 마세요. 소녀를 혼자 두면 아니 되옵니다. 부인, 내가 지켜줄 테니 걱정하지 마시오. 떨지 마시오, 떨지 마. 등불을 마주하고 서로를 위로하던 그때 벼랑간 어떤 물체가 공중에서 새처럼 떨어져 내리는 것이었답니다. 깜짝 놀란 소양이 영채의 등 뒤에 숨었는데 자세히 보니 예전에 귀곡사에서 보았던 그 녀석이었답니다. 야차다, 야차. 녀석은 번들거리는 눈깔에 피처럼 새빨간 혓바닥을 날름거리며 불꽃을 이글이글 내뿜더니 이빨과 발톱을 휘두르면서 앞으로 돌진해 왔답니다. 무섭게 돌진하던 녀석이 방문 앞에 이르자 순간 뒷걸음질치며 한참을 머뭇거리는가 싶더니 이내 천천히 가죽 주머니로 다가서서는 마치 잡아채 찢기라도 할 것처럼 손톱을 앞으로 뻗었답니다. 바로 그 순간 갑자기 주머니가 쨍 소리를 내면서 광줄이 2개만한 크기로 커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더니 주머니 속에서 어떤 귀신이 상반신을 내밀더니 야차를 잡아채서는 주머니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사방이 조용해졌는데 주머니 또한 원래의 크기로 오므라들었답니다. 서로 부둥켜 안고 있던 선비와 소양은 그제서야 흥분한 어조로 말하기 시작했답니다. 이제 끝난 것이오, 소양. 네, 나리, 이제 더 이상 다른 재난은 없을 거랍니다. 잠시 후 둘이 함께 주머니 속을 들여다보았는데 맑은 물 몇 대가 고여있을 뿐 귀신은 보이지 않았답니다. 그 일이 있고 몇 년이 지난 뒤 선비는 조정의 신뢰를 얻어 선예청 당상관에 임명되었고 소양은 아들 하나를 낳았답니다. 또한 영채는 소양의 권유로 다시 첩을 하나 들였는데 그녀와 첩이 각기 하나씩을 더 낳아 소양의 말대로 선비 가문의 자식은 셋이 되었죠. 훗날 선비의 세 아들은 모두 벼슬을 했고 명성도 높았다고 합니다. 제2화 화피, 사람의 거죽을 덮어쓴 요괴 이야기. 어느 고을의 이씨 성을 가진 선비가 살았답니다. 하루는 아침 일찍 길을 가던 도중 우연히 한 여인을 보게 되었는데 그 여인은 괴나리 보찜을 품에 안고 뭔가에 쫓기듯 바삐 걷고 있었죠. 무슨 일이기에 저리도 불안하고 초조한 모습이란 말인가.
얼굴이라도 한번 구경해 볼까? 호기심이 생긴 선비는 순간 걸음을 재촉하는가 싶더니 어느새 그 여인보다 앞서 걷기 시작했답니다. 몇 번이고 주저하던 선비가 마음을 먹고 머리를 휙 돌려 여인을 쳐다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어찌 이리도 아름답단 말인가? 내 평생 이처럼 아리따운 여인을 만나본 적이 있었던가? 이팔청춘의 아리따운 낭자의 모습에 홀딱 반한 선비는 그 여인에게 홀린 듯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그녀에게 말을 건넸답니다. 낭자, 무슨 일로 이런 아침부터 이리 바삐 길을 가시는 게요? 선비의 장난기 어린 물음에 여인이 반갑지 않은 듯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퉁명하게 대꾸했답니다. 나리, 가시던 길 그냥 가시지요. 각자의 사연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저에게 근심이 있다고 한들 나리께서 덜어주실 것도 아닌데 구태여 뭘 물으시옵니까? 낭자, 무슨 근심이 있었던 게요? 혹시 내가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모르니 사양하지 말고 말해보시오. 선비의 추근거림에 한동안 앞만 보고 걷던 여인이 끈질긴 선비의 추궁에 맞득자는 표정으로 말했답니다. 몇 해 전 소녀 부모가 재물을 탐하여 저를 지체 높으신 양반댁 첩으로 팔아넘겼지요. 하지만 정실 부인의 투기가 심하여 밤낮으로 소녀를 욕하고 때리니 이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리 멀리 도주하고 있는 것이옵니다. 이 말을 들은 선비가 회심의 미소를 짓더니 더욱 적극적으로 묻기 시작하는 것이었답니다. 그럼 당장 어디 갈 곳은 정해진 것이오? 그 말에 여인이 상심한 표정으로 말했답니다. 첩으로 팔려왔다 몰래 도망가는 처지에 갈 만한 데가 어찌 있겠습니까? 무작정 정처 없이 가는 것이지요. 이에 선비가 여인의 앞을 가로막고 그녀를 멈춰 세우며 말했답니다. 낭자, 그럼 이렇게 합시다. 내 집이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으니 낭자만 괜찮다면 우리 집에 머물러도 돼요. 어떻소? 선비의 뜻밖의 제안에 수심이 가득했던 여인의 얼굴이 밝아지더니 기뻐하며 말했답니다. 혈혈단신 정처 없이 떠돌다 비명행사할까 걱정하던 차였는데 이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하시니 소녀 염치불구하고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여인의 말에 곧장 선비가 여인의 괴나리 보찜을 빼서 들더니 경쾌한 발걸음으로 앞장서서 길을 안내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후 여인과 함께 집으로 돌아온 선비는 곧장 그녀를 자신의 서재로 데려갔답니다. 낭자, 이곳에 짐을 풀면 돼요. 나 말고는 이곳을 드나드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 간섭받지 않고 맘 편히 머물 수 있을 것이오. 잘 되었네요. 이래저래 보는 눈도 없으니 나 같은 낯선 여인이 머물기에 딱인 것 같사옵니다. 그리고 나리, 왜 그러시오? 어차피 저를 어여삐 여겨 이곳에서 살게 해주시는 것이니 부탁드릴 것이 하나 더 있사옵니다. 뭔데 그러시오? 어서 말해보시오. 청컨대 저에 관한 일은 일절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주시어요. 만에 하나라도 저희 일이 대감의 귀에 들어가게 되는 날엔 나리께서도 저를 숨겨준 대가를 치르셔야 할 것이 걱정되어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옵니다. 그 일이라면 걱정하지 마시오. 내 입은 천근만근 무겁기로 천하에 소문난 자물쇠 입이라오. 하하, 어머 나리께선 말씀도 참 재미있게 하십니다. 그런 소리 많이 듣소이다. 허허허. 그 후로도 한동안 선비와 여인은 이런저런 시답잖은 얘기를 주고받으며 둘만의 대화를 이어갔답니다. 그러는 사이 밤이 되었습니다. 어두운 서재를 등불 하나가 밝히고 있었는데 아른거리는 불빛에 취한 두 사람 사이에는 어느새 묘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죠. 그렇게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은 둘만의 야릇한 분위기가 절정에 치닫자 그 둘은 서로에게 젖어들다 못해 참았던 욕구를 분출하며 결국 서로를 끌어안고 말았답니다. 낭자, 오늘 밤은 그대와 함께 하고 싶소. 간절하오. 나리도 저와 같은 마음이시니 오늘 밤은 저와 함께 우누질하게 극치에 달해보아요. 그렇게 그들은 한 몸이 되어 뜨거운 밤을 지새우게 되었답니다. 한편 그녀가 밀실에 기거한 지 며칠이 지났음에도 어느 누구 하나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으니 선비는 그녀와의 관계를 자유롭게 이어갈 수 있었답니다. 하지만 선비의 아내만큼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매일 밤 기생집을 드나들며 기집질하느라 집에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던 남편이 요 며칠 서재에 틀어박혀 꼼짝도 하지 않으니 이를 이상하게 여긴 아내가 그를 추궁하기에 이른 것이었죠. 나리, 어쩐 일로 요 며칠 집안에 계신 것입니까? 그것도 과거 낙방 이후로 아예 쳐다도 보지 않던 서재에서 말입니다. 어디 기생이라도 꽁꽁 숨겨놨답니까? 부인, 그것이 말이오. 서역에서 새로 들어온 서적이 있어 탐독을 하다 보니 기생도 생각이 나질 않더이다. 부인의 추궁에 먼 산만 바라보며 말을 더듬는 남편을 호통치며 부인이 말했답니다.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세요, 나리.
거짓말이 훤히 보입니다 그려. 지금 당장 서재에 가서 그 책 좀 보여주십시오. 저도 새로 들어온 책 좀 봐야겠습니다. 그게 말이오. 나리, 지금부터 솔직하지 못한 말로 저를 속이신다면 다시는 나리를 보지 않을 것입니다. 기집질은 용서할 수 있으나 저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지요. 부인의 서슬퍼런 말에 선비는 오금이 저려 더 이상 사실을 숨길 수가 없어 이내 자초지종을 이실직고하고 말았답니다. 이에 선비의 말을 한참 듣고 있던 부인이 탄식하며 말했죠. 다른 여인을 품는 것이 어찌 죄라고 하겠습니까? 사대부 가문 사내들이 기집질하는 게 한두 해도 아니거늘 어찌 이를 탓하겠습니까? 이해해주니 고맙소 부인. 사내대장부가 많은 여인을 거느리는 것이 죄는 아니지 않소? 죄는 아니지요. 죄는. 하지만 출신도 성분도 모르는 여인을 함부로 집에 들였으니 소문이라도 나면 그 뒷감당을 어찌하려 하십니까? 뿐더러 어느 고관대작의 첩이었다는 말이 사실일 경우 이 일이 탄로나면 우리 가문에 화가 닥칠 것이 자명한데 어찌 이리도 무모한 것입니까? 가문은 안중에도 없으시단 말입니까? 당장 그 여인을 쫓아보내십시오. 부인, 그 말도 일리가 있으나 지금에 와서 그 여인을 쫓아보낸들 함부로 이 일을 떠들고 다니면 오히려 그것이 화를 자초하지 않겠소. 그러니 우리가 잘 데리고 있다가 기회를 엿봐서 내보내도록 합시다. 그래야 감시도 수월하지 않겠소. 선비는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여인을 내보내지 않기 위해 애썼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부인이 씁쓸한 표정으로 말했답니다. 그리도 그 여인이 맘에 드시는 것입니까? 허구한 날 기집질한다고 집안에 코빼기도 안 보이던 양반이 어쩐 일로 집에 들어왔다 했습니다. 그래도 이게 어딥니까? 기집질하다 어디서 객사하느니 집에라도 있으니 걱정은 덜합니다. 하여간 그 여인과의 일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매사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부인, 고맙소. 이리 이해해 주시니 내 절대 가문의 먹칠은 하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마시구려. 그 뒤로 선비는 서재에 아예 눌러 살았는데 매일 밤 여인과 우누지락을 나누느라 하루가 어떻게 가는 줄도 몰랐답니다. 그러던 어느 하루 선비가 볼 일이 있어 저잣거리에 나가게 되었답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한 도사와 마주치게 되었는데 도사는 선비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며 그의 소매를 붙잡고 멈춰 세우더니 묻는 것이었습니다. 이보시오. 혹시 최근에 누군가를 만난 적이 없소? 도사의 뜬금없는 물음에 선비가 의아한 듯 말했답니다. 없어. 그런데 왜 그러시오? 이에 도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선비에게 말했답니다. 공의 몸에 요사스러운 기운이 이리 감돌고 있거늘 어찌 없다고 하시는 게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게요? 어디서 도사 나부랭이가 엄한 사람 붙잡고 요사스러운 그 혀를 나불거리는 것이오. 부적이라도 팔아 끼니 때울 요량으로 그러나 본데. 옛다 여기 있어. 이거 먹고 떨어지시오. 선비는 옷소매에서 엽전 단량을 꺼내 도사의 손에 쥐어주고선 다급히 그의 등을 떠밀며 멀리 내쫓기 시작했답니다. 이에 도사가 뒷걸음질 치면서도 연신 탄식하며 말했답니다. 오 통제라. 세상에 과연 죽음이 임박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여기 있구나. 도사의 말에 가던 길을 멈춰선 선비가 심사가 뒤틀린 듯 그를 다시 붙들고선 물었답니다. 그 말이 심한 거 아니오. 죽음이 임박했다니. 재수가 없으려니 에이텟. 그래, 어디 한번 드러나 봅시다. 그 허풍이 얼마나 신박한지. 이에 도사가 차분한 어조로 선비에게 말했답니다. 잘 들으십시오. 선비께서는 지금 사람의 가죽을 쓴 요괴와 밤마다 관계를 가지고 있소이다. 지금은 쾌락에 젖어 그대의 몸이 상하는 것을 느끼지 못할 것이나 얼마 지나지 않아 정기를 빼앗기고 결국 그 녀석에게 몸체 먹히게 될 것이외다. 도사의 말에 선비가 피식 웃으며 그의 멱살을 잡아끌며 말했답니다. 이놈의 도술쟁이가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거늘 그 허풍이 진정 가관이로구나. 어디서 그 새 치열을 놀리고 다니는 것이냐. 세상 천지의 사람 가죽을 쓰고 다니는 요괴가 어디 있다고. 더 이상 들을 것도 없으니 썩 꺼지시게. 선비의 모욕적인 언사에도 당황하지 않고 멱살 잡은 선비의 두 손을 침착하게 잡아 쓸어내린 도사가 끝까지 할 말을 이어갔답니다. 잘 생각해 보시오. 분명 요근 내에 당신이 누군가를 만났을 것이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인간이 아니라 요괴요 요괴. 오래도록 살고 싶다면 황급히 그것을 집안에서 내보내시오. 안 그러면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 가족들의 안위가 위태롭소이다. 명심하시오. 그 말을 끝으로 도사는 흐트러진 두루마기를 툴툴 털더니 호련히 사람들 사이로 사라졌답니다. 도사의 말이 괴이하면서도 허풍 같았지만 그의 멀어지는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자니 선비의 마음속 한구석에서 문득 도사가 말한 누군가가 그 여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순간 잠시 스쳐 지나가는 것이었답니다. 혹시 아닐 거야. 그래도 아리따운 여인이 어찌 요괴일 수 있단 말인가.
틀림없이 도사가 귀신을 쫓느니 어쩌니 하며 부적팔이하려는 개수작일 거야. 그날 오후 저작거리에서 돌아온 선비는 곧장 서재를 찾았답니다. 그런데 서재 바깥 대문이 평상시와 다르게 안쪽에서 잠겨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리 문을 잠가 놓으면 어쩌자는 것이야. 이런. 이에 곧장 무너진 담장을 뛰어넘어 서재 입구로 갔는데 서재 방문 역시 굳게 잠겨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어딜 나간 것인가? 남의 눈에 띌까봐 서재에 꼭 숨어 지내는 낭자가 그럴 리가. 이상한 낌새를 느낀 선비는 본능적으로 발소리를 낮추고선 창가로 살금살금 걸어가 창문을 통해 서재 안을 엿보았답니다. 그 순간 뭔가에 놀란 선비가 뒷걸음질치며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답니다. 아니 낭자는 어디 가고 저것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충격에 휩싸인 선비는 발이 얼어붙은 듯 옴짝달싹 못한 채 온몸을 바르르 떨며 서재 안에 뭔가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답니다. 잠시 후 침을 꼴깍 삼키며 식은땀을 흘리던 선비가 용기를 낸 듯 사뭇 비장한 눈빛을 하더니 다시 한번 창문 곁에 다가서서 안을 들여다보았답니다. 화장 거울에 언뜻 뭔가의 얼굴이 어른어른 비쳤는데 차마 형언할 수 없이 괴이한 형상을 한 채 허연 입김을 내뿜으며 앉아있는 것이었습니다. 핏기 없는 창백한 얼굴에 톱날처럼 날카로운 이빨이라니. 내 여지껏 살면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몰골이구나. 어찌 저리도 흉측하단 말인가. 그러고 보니 저것이 바로 그 도사가 말한 요괴였단 말인가. 아니지, 우연의 일치겠지. 그런데 저 녀석이 왜 내 서재에 있는 거지? 그러고 보니 낭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군. 설마 저 녀석이 낭자를 잡아먹은 것은 아니겠지. 저 녀석을 피해 잘 숨어 있어야 할 텐데. 낭자 어디 있는 것이오? 서재에 있어야 할 낭자가 보이지 않자 이런저런 오만 가지 생각에 선비는 창틀을 꼭 부여잡고 덜덜 떨며 낭자 걱정으로 애만 태우고 있었답니다. 한편 서재 안의 요괴는 인기척을 느끼지 못했는지 한참이나 거울을 보며 여인이 화장을 하듯 얼굴 이곳저곳을 어루만지는가 싶더니 이내 바닥에 널브러져 있던 가죽 뭉텅이를 펼쳐서는 붓을 들어 채색하기 시작하는 것이었답니다. 이 모습을 한참이나 지켜보던 선비가 피식 코웃음을 치며 말했답니다. 참으로 기괴한 요물일세. 자기가 무슨 여자라도 되는 양 화장하는 흉내를 내질 않나. 이제는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릴 모양일세 그려. 그렇게 한동안 가죽에 채색을 하던 요물이 얼마 후 붓을 내려놓더니 채색이 다 끝난 가죽 뭉텅이를 집어들고서 마치 옷을 털 듯 툭툭 털더니 자신의 몸 위에 뒤집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낭자의 모습과 닮아 있는 것이었답니다. 저것은.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잘못 본 것이야. 선비는 두 눈이 의심스러운 듯 연신 눈을 비비며 창틀에 바짝붙어 요물이 뒤집어 쓴 가죽을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보았답니다. 그 순간 선비가 비명을 삼키며 아연실색하더니 뒤로 나자빠져 중얼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잘못 본 것이 아니었어. 요물이 뒤집어 쓴 것은 바로 낭자의 가죽이었어. 이런 미친. 이 섬뜩한 광경에 선비는 온몸에 식은땀을 흘리며 진저리 쳐댔는데 마치 소리 없는 비명을 질러대고 있는 것 같았답니다. 내가 지금껏 저 요물과 밤마다 물고 빨고 한 것이란 말인가? 살 떨리게 섬뜩하구먼. 그렇게 낭자의 정체를 알게 된 선비는 대경실색한 나머지 바닥을 기는 것인지 걸음을 걷는 것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정신 나간 사람 마냥 헐레벌떡 서재를 빠져나왔답니다. 그리고선 숨 돌릴 틈도 없이 단숨에 저작거리로 내달려 자신이 아침에 만났던 도사를 이리저리 찾아 수소문하기 시작했답니다. 하지만 저작거리 이곳저곳을 아무리 돌아다녀도 도사의 콧배기는 보이질 않았죠. 이보시오. 아침에 나와 다툼이 있었던 도사를 보지 못했소? 보지 못했소이다. 그대는 보았소? 그 도사 말이오. 그렇소. 어디 있는지 알고 있어? 성 외곽 어디에 머물고 있다고 했는데. 맞다. 귀국사. 성 외곽에 가면 몇 해 전 폐가가 된 절이 하나 있을 것이오. 그곳에 한번 가보시오. 지금도 있을지는 모르니 내가 책임은 못 지오. 고맙소. 그 길로 선비는 성 외곽으로 향했답니다. 반 시즌 정도 걸었을까. 도인이 산다는 절이 보였는데 관리를 하지 않아 낡고 허름해 곧 무너질 듯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는 모습이 묘한 분위기를 자아냈는데 평범하지는 않은 절 같아 보였답니다. 이보시오. 안에 안 계시오. 아무도 없어. 뉘신데 이리 급히 사람을 찾으시는 게요? 나요. 낮에 저작거리에서 보았던. 선비님이시군요. 무슨 일이십니까? 이리 급하게 찾으시는 걸 보니
제 말이 맞았나 보옵니다. 그렇소이다. 당신의 말이 맞았소이다. 사람의 가죽을 덮어쓴 요괴였소이다. 내가 그런 요물과 밤낮으로 그 짓을 했다니 끔찍하오. 이제 내가 어찌하면 되는 것이오. 무릎을 꿇고 벌벌 떨며 도움을 청하는 선비를 일으켜 세우며 도사가 말했답니다. 일어나시지요. 이제라도 그 녀석의 정체를 알았으니 다행이 아니겠습니까? 미안하오. 오전에 그대에게 범했던 무례를 용서하시오. 아닙니다. 속세 사람들 누구나 보이는 것에 현혹되기 쉬운 것이지요. 공께서도 응당 그렇게 반응하신 것이니 무례한 것이 아닙니다. 괴념치 마시지요. 도사의 말에 머쓱해하던 선비가 이내 말했답니다. 그런데 제가 호칭을 어찌 불러야 하겠소? 도가를 수행하는 무진이라 하옵니다. 그렇군요. 무진도사. 그런데 그 요물의 정체가 도대체 뭐길래 그리도 흉측하단 말이오. 화피귀라는 녀석이옵니다. 화피귀? 네, 화피귀. 본디 명나라에서 숭악하기로 소문난 요물이었는데 어느 순간 자취를 감추었지요. 그렇게 한동안 보이지 않던 녀석이 근래에 조선에 출몰하여 사람들을 죽이고 다니고 있지요. 조정에서도 이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그건 그렇고 이 녀석이 사람의 가죽을 뒤집어 쓰던데 말이오. 맞습니다. 이 요물은 자신의 추악한 모습을 숨기기 위해 아름답게 화장을 한 사람의 가죽을 덮어 쓰는데 낮에는 주로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으로 다닌답니다. 그러다 그 모습에 홀린 먹잇감의 심장을 밤이 되어 파먹고 입었던 가죽을 벗어놓고 사라져버리는 게 습성이지요. 몇 달 전 국경의 정체를 드러내더니 어느새 이곳까지 이른 모양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내가 어찌해야 하는 것이오? 요물을 쫓아낼 방법은 있는 것이오. 나리 그에 앞서 부탁이 하나 있사옵니다. 무슨 부탁이오? 어서 말씀해 보시오. 방법을 알려드리는 대신 그 요물의 뒤처리는 제가 직접 하게 해주시죠. 아니 왜 그러시오? 비록 그 요물이 인피를 뒤집어 쓴 요물이기는 하나 그 녀석도 가련한 신세입니다. 오랜 세월을 묵어 간신히 사람의 가죽이라도 덮었을 능력을 터득했으니 그 정성이 갸륵하여 요물의 생명까지는 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 서재에서 요물만 치워버리면 되는 것이니 법사가 원하는 대로 하시오. 이에 도사가 그 자리에서 당장에 부적을 2장 그리더니 선비에게 건네며 말했답니다. 이것을 침실 문 앞에 붙여놓으면 요물이 물러날 것입니다. 절대 부적이 훼손되거나 떨어져선 안 됩니다. 아시겠지요? 그렇게 하겠소. 어느덧 해가 저물어 스산한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선비는 서재로 들어갈 용기가 도무지 나지 않아 곧바로 침실로 향했죠. 그리고선 도사가 일러준 대로 부적을 문 앞에 붙여놓고 이른 잠을 청했는데 일경이 되자 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이었답니다. 그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깬 선비가 부인을 불러 말했답니다. 부인, 무슨 소리인지 밖을 한번 봐주시겠소? 아니 나리, 왜 그러시는 겁니까?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것입니까? 그냥 아무것도 묻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주시오. 온몸을 벌벌 떨며 불안해하는 남편의 모습이 의아했던 부인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문을 살짝 열어 밖을 살펴보았답니다. 문 밖에는 놀랍게도 일전에 선비가 말했던 여인이 문 앞에 기웃거리고 있었는데 붙어있는 부적을 보고선 감히 침실에 들어오질 못하고 밖에 서서 이를 갈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인이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가버렸는데 잠시 후 다시 다가오더니 욕을 퍼붓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도사 따위가 날 겁주는 것이더냐. 어림도 없다. 오늘 밤 저놈의 심장을 파먹어 버릴 것이야. 그 말과 함께 거친 괴성을 질렀는데 순간 바람이 일더니 침실 문 앞에 붙여놓은 부적 하나가 그 기운을 버티지 못하고 날아가 버렸지 뭐겠습니까? 이에 요물이 아무 거리낌 없이 문 앞에 다가와서는 침실 문을 산산조각 내고 들어오더니 순식간에 선비의 침대로 곧장 기어올라 선비의 배를 가르고 심장을 파내어 가버렸답니다. 이에 놀란 부인이 촛불을 들어 남편을 비춰보니 배에서 흘러나온 피로 사방이 검붉게 물들어 있었답니다. 나리,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를 어찌합니까? 선비는 이미 심장이 도려진 상태로 죽어 있었는데 요물이 다시 나타날까 겁나서 남편의 참혹한 죽음 앞에서조차 부인은 울음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었답니다. 다음 날 참혹한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자마자 부인은 선비의 동생을 시켜 귀국사의 도사를 찾아가게 했답니다. 도사님. 누구신데 이리 새벽 대바람부터 단잠을 깨우시는 것입니까? 저는 이생의 아우입니다. 그렇소이까? 어째 형님은 안 보이고 이렇게 동생분이? 도사의 말에 아우가 대성통곡하며 간밤에 이를 고했는데 이에 도사가 경노하여 말하였답니다. 내 본디 그 요물을 가련하게 여겼거늘 어찌 이리 방자하게 이를 데 없단 말이냐? 도저히 묵과할 수 없으니 어서 집으로 가봅시다. 어서. 곧장 도사는 선비의 동생을 따라 선비의 집으로 가보았으나 요물은 이미 온데간데 없고
참혹한 선비의 시신만이 끔찍한 당시의 상황을 짐작케 하고 있었답니다. 허허, 이 원통한 죽음을 어찌할꼬. 심장이 파인 선비의 시신을 바라보던 도사가 잠시 고개를 들어 사방을 살펴본 후 냄새를 맡는 듯 킁킁거리더니 말했답니다. 아직 요물의 냄새가 나는 것을 보니 다행히 아직 멀리 도망가지 못한 듯하오. 이에 선비의 동생에게 물었답니다. 저기 뜰 남쪽 방의 주인은 어디 있습니까? 소생의 처소입니다만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이에 도사가 직감한 듯 말했답니다. 그 요물은 지금 그곳에 있소이다. 그 말에 아연실색한 선비의 동생을 도사가 물끄러미 바라보며 다시 물었답니다. 혹시 낯선 사람이 그대의 처소에 온 적은 없었소? 소생은 아침부터 귀국사에 갔던 터라 잘 알지 못하겠사오니 지금 잠깐 가서 얼른 알아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조심하셔야 하오. 이에 선비의 동생이 자신의 처소로 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황급히 돌아온 동생이 도사에게 아뢰는 것이었습니다. 도사님 말씀대로 과연 그런 일이 있었사옵니다. 아침에 한 노파가 찾아와 하녀이를 자청했는데 소생의 아내가 그 청을 수락하여 아직까지 머물러 있다고 하옵니다. 그의 말에 도사가 확신에 찬 눈빛으로 말했답니다. 바로 그 노파가 요게요. 그 말과 함께 도사는 허리춤에 차고 있던 목검을 빼들고 재빨리 동생의 처소로 달려가 그 뜰 한가운데 서서 호기롭게 외쳤답니다. 이 저주받을 악귀야, 얼른 나오거라.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느니라. 도사의 겁박의 순간 정막이 흐르는가 싶더니 이내 조용했던 뜰 안에 괴성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더니 일순간 방문을 산산조각 내며 방 안에 있던 노파가 사납게 도사에게 달려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도사 따위가 나를 어찌하겠다는 것이냐. 오늘은 도사의 심장을 꺼내 먹겠구나. 노파의 습격에 수세에 몰린 도사가 힘겹게 그녀를 저지하며 말했답니다. 내 너를 가엾게 여겨 살려두려 하였거늘 그 방자함이 도에 지나치니 오늘이 내가 지옥에 가는 날일 것이다. 그 말과 함께 재빨리 도사가 가슴팍에서 부적을 하나 꺼내 노파의 이마에 붙였는데 순간 사납게 몰아붙이던 노파의 움직임이 둔해지더니 이내 옴짝달싹하지도 못하는 것이었답니다. 커. 이에 재빨리 도사가 노파의 목을 목검으로 세게 내리치자 노파가 땅바닥으로 나가떨어졌는데 그 순간 쫙 소리와 함께 사람의 거죽이 벗겨지는 것이었답니다. 이를 보고 있던 집안 사람들 모두 그 흉측한 모습에 아연실색하여 여기저기 숨기 바빴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요괴야, 요괴. 야! 한참을 땅바닥에 쓰러져 발악하던 요물의 비명소리는 언뜻 아기 울음소리 같았는데 이를 지켜보던 도사가 안쓰러운 얼굴로 말했답니다. 어찌 너의 잘못이겠느냐. 너를 이리 만든 세상이 문제인 것을. 다음 생엔 인간으로 태어나 한평생 부귀영화를 누리거라. 미안하구나. 그 말과 함께 도사는 목검으로 귀신의 목을 단칼에 베었답니다. 그 순간 귀신의 몸은 짙은 연기처럼 변해 땅 위에 뭉쳐서 맴돌고 있었죠. 이에 도사가 호리병 한 개를 꺼내 마개를 뽑아 그 연기의 한가운데에 갖다 대자 쉬익 소리를 내며 호리병 속으로 연기가 순식간에 빨려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호리병이 순간 요동치기 시작했는데 도사는 재빨리 호리병 마개를 닫고 그것을 자루에 담아 꽁꽁 밀봉해 버렸답니다. 겁에 질려 구경만 하고 있던 집안 사람들이 이내 하나둘씩 몰려들더니 요괴가 벗어놓은 인피를 살펴보았는데 눈썹, 눈, 손, 발 등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죠. 도사는 곧장 족자를 말듯이 그 인피를 둘둘 말아서 자루 속에 집어넣고 말했답니다. 저의 할 일은 모두 끝난 것 같사옵니다. 나머지 뒤처리는 부인과 동생분에게 맡기고 저는 이만 돌아가 보겠소. 이때 선비의 부인이 무릎을 꿇고선 도사의 옷자락을 붙들어 잡고 눈물로 간청했답니다. 도사님, 보아하니 상당한 도력을 지니신 분 같은데 제 남편을 살릴 방도도 알고 계시겠지요? 부디 제 남편 좀 살려주시오, 제발. 부인 미안하오만 내 도력으로는 죽은 사람은 살리지 못하오. 남편의 비명행사가 안타까운 일이나 애초에 요물을 들이지 말았어야 하는 것을. 남편의 팔자가 그러니 어찌하겠소. 부인의 애타는 간청에도 도사가 방법이 없다며 딱 잘라 거절하니 부인은 더욱 비통해하며 땅바닥에 아예 철퍼덕 엎드려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았으니 그 애처로움이 태산 같지 뭐겠습니까. 이에 도사가 한동안 깊이 고민하는 듯하더니 부인을 위로하며 말했답니다. 부인, 나는 도력이 그에 미치지 못해 죽은 사람을 되살리는 일은 못하오. 허나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있긴 한데 혹시 그 사람이라면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소. 도사의 말에 부인이 벌떡 일어나서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답니다. 그게 누구요입니까? 저작거리에 가면 미치광이 거린 하나가 있을 것이오. 늘상 분뇨 위에 누워 지내니 쉽게 알아볼 것입니다.
그 사람이라면 가능할 듯도 싶으니 찾아가서 간청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오. 부인께서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가셔야 할 것입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것입니까? 도사나리? 그게 말이죠. 혹시라도 그 미치광이 거리니 부인을 욕보이려 들더라도 부인께서는 결코 화를 내서는 아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점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남편의 죽음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이 세상 그 어떤 모욕이라도 참을 수 있사옵니다. 그럼 다행입니다. 시신이 부패하기 전에 어서 서둘러 찾아가 보시오. 부인은 그 길로 도사에게 감사 인사만 전하고는 황급히 그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답니다. 잠시 후 저작거리 길모퉁이에 당도해 보니 과연 거린 하나가 노상에서 미친 듯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콧물이 석자나 흘러내리고 며칠은 씻지 않아 멀리서도 악취가 진동하니 도무지 더러워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을 것 같았답니다. 하지만 선비의 부인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에게 다가가 공손히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간청했답니다. 나리, 요괴에게 억울한 죽임을 당한 제 남편 좀 살려주십시오. 이에 거린이 미친 듯이 껄껄대며 말했답니다. 아리따운 낭자, 나를 사랑하시오? 거린의 뜬금없는 물음에도 부인은 의연하게 몇 번이고 남편을 살려달라 거듭 간청했죠. 이에 거린이 얼척이 없다는 듯 박장대소하며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보시오 낭자. 세상에 널리고 널린 것이 사내이거늘 어찌 이미 죽은 사람을 도로 살려달라 청하는 것이오. 아무짝에 쓸모없는 짓이오. 그러나 부인은 땅바닥에 연신 고개를 조아리며 고집스레 애원하고 또 애원했습니다. 이에 거린이 녹이 띈 얼굴로 돌변하더니 갑자기 부인에게 호통을 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 괴이하도다. 이미 죽은 사람을 나에게 와서 도로 살려내라니. 내가 무슨 염라대왕이라도 되는 줄 아는 것이냐. 너의 남편을 내가 죽인 것도 아닌 것을. 무례하구나. 그러더니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거린이 지팡이를 집어들고선 미치광이처럼 날뛰며 부인을 마구 때리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인은 매를 피하기보다 오히려 꼿꼿하게 버티고 앉아 아픔을 참고 또 참으며 거린의 매를 모두 다 받아내고 있었죠. 이에 저잣거리의 사람들은 무슨 신기한 광경이라도 되는 양 하나둘 거린과 부인 주변에 모여들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이 안 보이느냐? 얼마나 더 욕을 봐야 물러날 것이더냐? 진정 수치스럽지 않단 말인가? 이깟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을 것 같으면 당신을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남편의 죽음을 되돌리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군. 얼마나 참아낼지 보겠느니라. 주변의 시선 따윈 아랑곳하지 않는 부인을 노려보던 거린이 이번에는 두 손에 한 움큼 뭔가를 움켜쥐고 부인의 입 앞으로 가져와서는 희죽희죽 웃으며 말했답니다. 이래도 버티겠느냐? 어서 이것을 먹거라. 거린이 두 손에 움켜쥐고 있던 것은 바로 끈적끈적 몽글거리는 그의 가래침이었는데 이를 본 부인의 안색이 일순간 붉어지는가 싶더니 난처한 기색이 역력했죠. 하지만 결코 화내지 말라던 도사의 분부를 되뇌이며 억지로 그 가래침을 받아 입속에 한가득 넣고 꿀꺽 삼켰답니다. 목구멍으로 억지로 넘긴 가래침은 무슨 묵직한 덩어리라도 되는 양 딱딱했는데 힘겹게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 가슴께에 가서 딱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숨이 막힌 부인이 캑캑거리며 목을 부여잡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는데 이를 지켜보던 거린이 바닥을 떼굴떼굴 구르며 포복졸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리따운 부인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맞구먼. 그 말을 끝으로 거린이 곧장 몸을 일으켜서는 옷을 툭툭 털더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리는 것이었답니다. 어디 가시는 겁니까? 남편을 살려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저잣거리의 사람들 앞에서 저를 능욕해놓고 일이 아무 말도 없이 가버리시면 어쩌라는 것입니까? 남편을 살릴 방도는 알려주고 가셔야지요. 부인의 외침에도 미치광이 거리는 들은 채 만 채 거침없이 사람들을 해치며 저잣거리를 빠져나가 버렸답니다. 이에 부인은 거린이 사라질세라 그의 뒤를 몰래 밟기 시작했죠. 그렇게 한동안 길을 걸어 어딘가로 향하던 거린이 마을 한 사당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다시 놓칠 것이야. 부인은 이때다 싶어 황급히 사당 안으로 뒤따라 들어가 미치광이 거린을 찾았답니다. 하지만 거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사당 안은 텅 비어 있었죠. 아니 분명히 여기로 들어왔는데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이지? 이후로도 사당 근처를 샅샅이 살펴보았으나 거린의 행방은 묘연했으니 부인은 크게 낙심하여 결국 꾹 참고 있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답니다. 얼마 뒤
집으로 돌아온 부인은 죽은 남편의 시신을 부둥켜 안고 한동안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다 이내 꺽꺽 서럽게 울부짖으며 통곡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냥 콱 죽어버릴까? 남편 죽은 것도 서러운데 미치광이의 가래까지 저작거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삼켰으니 이 수치스럽고 원통한 마음을 어찌할꼬. 그렇게 부인은 비통하게 울부짖으며 핏물로 얼룩진 남편의 시신을 수습하기 시작했답니다. 얼마나 목 놓아 울었던지 목소리까지 갈라져 더 이상 울지도 못할 지경에 이르렀을 즈음 갑자기 가슴속 횡격막 부근에 뭔가 묵직한 것이 역류하는 느낌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우액, 꺽꺽. 부인은 필사적으로 입을 막고 참아보았으나 솟구쳐 오르는 것엔 압력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만 입 밖으로 물체를 토해버리고 말았죠. 순간 남편 시신에 갈라진 복부 사이로 그 물체가 떨어졌는데 이내 그것이 통통 뛰며 움직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부인이 괴히 여겨 눈을 비비고 다시 한번 쳐다보았는데 그것은 분명히 부풀었다 가라앉기를 반복하고 있었죠. 심지어 뜨거운 기운을 내뿜으며 하얀 연기를 모락모락 피우고 있었는데 이를 본 부인이 기뻐 외쳤답니다. 심장이다, 심장이야. 그랬습니다. 부인의 입에서 튀어나온 건 바로 사람의 심장이었습니다. 부인은 심장이 멈출세라 황급히 두 손으로 시신에 갈라진 복부 양쪽을 잘 맞물린 후 잔뜩 힘을 주어 배를 닫았는데 벌어진 틈 사이로 더운 연기가 새어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부인은 비단을 찢어 시신의 복부를 단단히 동여매고 상처가 벌어지지 않게 하였답니다. 그렇게 한 시즌이 지나고 손으로 시신을 만져보니 조금씩 온기를 되찾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부인은 이불을 가져와 시신을 덮었는데 한밤중이 되어 다시 이불을 들춰보니 시신의 코에서 콧김이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 결국 선비가 되살아났답니다. 서방님 괜찮으십니까? 어서 눈을 떠보시어요. 어서. 부인의 말에 선비가 기지개를 쭉 펴더니 하품을 한 입 크게 하면서 말했답니다. 부인, 한바탕 꿈을 꾼 것만 같소. 다만 복부가 살짝 아픈 것 같기도 하오. 이에 복부에 상처 났던 곳을 살펴보니 이미 동전만한 딱지가 앉아 있었는데 오래지 않아 딱지조차 사라지고 선비는 완쾌하게 되었답니다. 그날 이후 선비는 기생집의 발길을 뚝 끊고 외간 여자는 멀리하며 자신을 살린 부인을 금과 옥조로 여기며 깊이 사랑해 주었답니다. 훗날 선비와 부인은 거린이 사라진 사당으로 다시 찾아가 감사의 제를 올린 적이 있었는데 사당 한편에 그려진 그림 속에 거린과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한 부인이 의아해하며 말했답니다. 이상하군. 그림 속의 노인이 낯설지가 않은데. 왜 그러시오 부인? 이상한 것이라도 있는 것이오. 그게 아니고 서방님. 저 그림 속의 노인이 바로 그날 당신에게 심장을 내어준 그 거린과 무척이나 닮았사옵니다. 부인의 말에 남편이 가까이 다가가 그림을 살펴보더니 이내 무릎을 꿇고 땅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답니다. 여보, 어서 이리 와서 예를 올리시오.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이분은 바로 팔선 중에 한 분이신 여동빈 선인이시오. 중생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신선 여동빈을 말씀하시는 것이옵니까? 그렇소이다. 어서 와서 예를 갖추시오. 이분이 나에게 심장을 다시 내어주신 것이 틀림없어. 그 말에 깜짝 놀란 부인이 그림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그림 한 모퉁이에 작게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답니다. 나의 스승 여동빈 선인에게 이 그림을 헌사하니 부디 속세에 많은 중생을 구원해 주옵소서. 당신의 제자 무진법사드림. 이에 부인 역시 무릎을 꿇고 극진하게 예를 올렸다고 합니다. 과연 그날 사당에서 사라진 미치광이 거린이 바로 신선 여동빈이었을까요? 그렇다면 도대체 그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제3화. 이것은 어디에 쓰는 물건인고. 어느 시골에 일찍이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된 청산과부가 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과부에겐 별난 소원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도깨비와 한번 친해보고 싶은 것이었죠. 도깨비와 친구가 된다면 무슨 소원이든 들어달라 청할 수 있으니 튼실한 서방 하나 뚝딱 만들어 달라고 할 셈이었답니다. 하지만 툭하면 심사가 틀어져 논밭은 물론이고 집안의 세간살이까지 쑥대밭으로 만드는 고약한 도깨비를 그 누구도 좋아하지 않았을 뿐더러 쉽사리 친해지는 일조차 어려운 일이었으니 우연한 기회를 바라는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런 까닭에
매번 밤이면 밤마다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를 올리며 도깨비와 친해지기 위해 정성을 다하였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님께 비나이다. 도깨비와 친구가 되고 싶으니 어서 말 좀 전해주시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답니다. 과부가 홀로 방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휑하고 바람이 부는가 싶더니 방 안에 촛불이 꺼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더니 잠시 후 과부의 눈앞에 도깨비가 떡하니 서서는 과부를 노려보고 있지 뭐겠습니까? 깜짝 놀란 과부가 쏘스라쳐 짧은 비명을 지르며 말했답니다. 왜 이러시오? 허락도 없이 여인의 방에 함부로 들어오시면 어쩐단 말이오? 냉큼 나가시오. 그 말에 도깨비가 이상한 물건 하나를 방 안에 훌쩍 던져주고는 짧게 말하였답니다. 네 서방이니라. 그 말과 함께 도깨비가 사라졌는데 깜짝 놀란 과부가 정신을 차리고 방바닥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남자의 약물같이 생긴 큼직하고 실한 방망이 하나가 놓여있는 것이지 뭐겠습니까? 이를 지켜보던 과부가 헛헛한 웃음을 지으며 말하였답니다. 도깨비조차도 나를 동정하는구나. 서방을 만들어 달라고 하였더니 웬 방망이만 쳐 던져놓고 가는 것이 나를 놀리는 게 아니면 뭐란 말이냐. 그렇게 한참 동안 신세 한탄을 하던 과부가 방바닥을 나뒹굴고 있는 방망이를 손에 움켜쥐고는 힘없이 혼잣말로 중얼거렸답니다. 이것을 대체 어디에 쓰라는 것일까?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그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갑자기 펑하는 소리와 함께 나무 방망이가 일순간에 건장한 총각으로 변하더니 불문곡직하고 과부에게 달려들어서는 겁가 나는 것이지 뭐겠습니까? 아이고, 니신데 이러시오. 아이고, 나중내 죽어. 그렇게 정신없이 한바탕 소동이 마무리되고 녹초가 된 과부 옆으로 나무 방망이가 가지런히 누워 있었는데 이를 지켜보는 과부의 눈빛에 애정이 흘러넘쳤으니 나무 방망이를 죽은 서방 보듯 하지 뭐겠습니까? 그렇게 과부는 연신 나무 방망이를 쓰다듬으며 말하였답니다. 과연 도깨비가 서방님을 던져주고 간 것이 맞았사옵니다. 서방님, 앞으로 예를 다하여 정성껏 모시겠사오니 우리 백년해로 해보아요. 그 후부터 과부는 비로소 새 광명을 찾았고 세상에 사는 기쁨을 얻을 수 있었으니 언제나 화색이 얼굴에 넘쳐 흘렀지 뭐겠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 필요할 때마다 장롱 속 깊숙이 넣어두었던 방망이를 끄집어내어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라고 외치기만 하면 건장한 총각으로 변해 욕구를 풀어주었으니 세상에 이보다 더 귀한 것은 있을 수가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과부가 멀리 볼 일이 생겨 이웃 과부에게 집을 부탁하고 떠나게 되었답니다. 이웃 과부는 별로 할 일도 없고 하여 그 청상 과부의 살림살이나 구경할 겸 과부집에 와서 이리저리 뒤져보게 되었답니다. 마침 과부가 장롱을 열어보았는데 이상 야릇한 물건이 있어 자세히 살펴보니 그 모양이 마치 남자의 약물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호기심이 생긴 이웃 과부가 방망이를 끄집어내어 들고 말했답니다. 이 여편네 외로웠던 모양일세. 이런 걸 숨겨놓고 말이야. 밤마다 이놈을 가지고 얼마나 재미를 볼까 그려. 근데 이딴 방망이로 달랜다고 외로움이 어디 달래지는가. 애만 더 타고 감질맛만 나지. 내가 그 맴을 더 잘 알지 그려. 건장한 사내보다 나은 것은 더 없는 것이지 암. 그렇게 말하더니 방망이를 손에 쥐고 이리저리 살펴보며 말했답니다. 다듬이 방망이로 쓰면 좋을까? 빨래방망이로 쓰면 좋을까? 대체 이 물건을 어디에 쓰면 좋을꼬? 순간 그 말이 떨어지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펑하는 소리와 함께 방망이가 갑자기 건장한 총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더니 깜짝 놀라 벌벌 떨고 있는 과부를 다짜고짜 끄집어 엎어서는 폭풍행간을 하는가 싶더니 일이 끝나자마자 어느새 총각은 온데간데 없고 처음에 방망이로 변해버리는 것이지 뭐겠습니까?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람? 뭐가 스쳐 지나간 것 같은데. 이리도 좋으면서 이리도 정신이 없단 말인가. 과부는 모처럼 당하는 일이라 기쁜 감정이 밀려왔으나 다만 두렵고 놀라운 감정이 더 앞섰기에 부랴부랴 서둘러 방망이를 장롱 속에 집어넣고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고 제정신을 차리니 조금 전에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그놈에 대한 호기심만 간절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저녁밥을 짓는 장작개비도 그놈 같아 보이고 방구석에 있는 다듬이 방망이도 그놈 같아 보이니 밤이 깊어 불을 끄고 잠자리에 누워 있어도 연신 그놈만 눈에 어른거려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지 뭐겠습니까? 지금 가서 다시 한번 해볼까? 그 총각 놈이 또 나타날까?
그렇게 이 생각 저 생각으로 하룻밤을 온통 뜬 눈으로 지샌 이웃 과부는 더 이상 욕정을 참지 못하고 아침이 되자마자 미친 듯이 청상 과부의 집으로 달려갔답니다. 과부는 벅찬 숨소리를 내며 장롱문을 불이 나게 열더니 그놈을 끄집어내어 들고는 어제와 같은 말을 하였답니다. 이것은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또다시 건장한 총각이 나타나서 폭풍행간을 하는데 그 재미가 이루 말할 수 없었으니 온우의 정이 극치에 달하지 뭐겠습니까? 이렇게 재미를 보고 나더니 과부가 욕심이 발동하였던지 그놈을 손에 꼭 쥐고는 한참을 뭐라고 혼자 중얼거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놈을 내 것으로 만들까? 달라고 하면 줄까? 그냥 주지는 않겠지? 그럼 같이 가지고 놀자고 할까? 그것도 안 되겠지? 그럼 몰래 가지고 가버려? 아니지. 이내 달려와서 돌려달라 야단일걸. 아이고 나도 모르겠다. 어찌되었든 이 여편네 올 때까지 실컷 재미나 보고 극치나 맛보세. 그날 이후로 이웃 과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달려가서 음양의 재미를 보았지 뭐겠습니까?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청상과부가 돌아왔답니다. 간만에 만난 두 과부가 그간의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한참이나 수다를 떨고 있었는데 이웃 과부가 슬쩍 눈치를 보더니 그간에 있었던 일을 말하자 이내 청상과부가 펄쩍펄쩍 뛰며 화를 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런 경우가 어디 있답니까? 집을 봐달라 부탁하였지. 내 서방을 부탁하였답디까? 어디서 남의 서방과 오입질을 한단 말이오. 앞으로 내 집엔 얼씬도 마시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그놈의 생각이 간절해진 이웃 과부가 청상 과부한테 가서 사정사정하며 말하였죠. 성님, 우리 서로 같은 처지끼리 사정 좀 봐줍시다. 네, 오늘 그놈이 너무 고파서 그런데 딱 하룻밤만 빌려주시오. 성님도 서방 없는 밤을 잘할 것이 아닙니까? 서로 상부상조하십시다. 저 여편네가 미쳐도 한참이나 미친 게로군. 어디 서방을 빌려가고 빌려주는 법도가 있었는가? 저기 빨래방망이라도 안고 비비고 자든가. 썩 나가시오. 주인 과부가 도저히 부탁을 들어주지 않자 이웃 과부가 끝내 화를 참지 못하고 성깔을 부리며 말했답니다. 이년아, 한번 빌려준다고 그놈이 달아서 없어진다더냐? 아니면 내가 집어 삼키기라도 한다더냐? 어디 두고 보자 이년아. 그렇게 두 과부 사이에 좋지 않은 말이 몇 마디 오가더니 이내 대판거리로 싸움이 벌어졌지 뭐겠습니까? 동네 사람들 모두가 두 과부를 아무리 말려도 온통 듣지 않고 죽기 살기로 싸우지 않겠습니까? 결국 얼마 뒤 이 괴이한 소문은 그 고을사또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어디 세상에 그럴 리가 있겠는가? 귀신이란 원래 심신에서부터 생기는 것이고 도깨비란 정신이 부실하여 헛것이 보이는 것인데 약물같이 생긴 방망이가 사내로 변한다니 어디서 그따위 헛소문을 듣고 와서 고하는 것이냔 말이다. 사또? 어느 안전이라고 거짓을 구하겠습니까? 이놈이 들은 대로 말씀드리는 것이옵니다. 그놈의 요상한 방망이 때문에 동네가 아주 흉흉하다고 하옵니다. 결국 원님은 사건의 당사자인 두 과부를 관하로 불러들였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요상하게 생긴 이놈 때문에 싸웠다는 것이 사실이더냐? 네, 맞사옵니다. 네, 맞사옵니다. 그렇게 한동안 두 과부에게 그간의 자초지종을 듣고 있던 사또가 얼척이 없다는 듯 헛웃음을 치며 말하였답니다. 인연들이 여기가 어디라고 허풍을 떠는 것이야, 허풍을. 대관절 이 약물같이 생긴 나무 방망이가 장정이 된다니 그 무슨 궤변이라고 계속 짓거리는 것이더냐? 곤장을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아니옵니다, 나리. 이 방망이가 바로 그 증거이옵니다. 절대 허풍이 아니옵니다. 그럼 이리 한번 가져와 보거라. 이딴 게 뭐가 증거란 말인지 허허참. 과부가 갖다 바친 그 물건을 손에 쥐고 사또가 이리저리 살펴보기 시작했답니다. 모양은 틀림없이 소문으로 듣던 대로 약물의 형상을 하고 있었으나 이 물건이 사람으로 변한다는 사실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았죠. 한참을 이리저리 살펴보던 사또가 하도 궁금하고 답답했던 나머지 혼잣말로 중얼거렸지 뭐겠습니까? 이것이 대체 뭐라고 그리들 싸우고 난리란 말인가? 도대체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아뿔싸. 사또의 말이 제 입에서 끝나기도 전에 순간 그 약물 같은 방망이가 건장한 총각으로 변해 다짜고짜 사모관대를 하고 동원에 높이 앉아있는 사또에게 달려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황소만한 건장한 총각이 달려드니 사또가 사내라고는 하나 그 힘을 당해내지 못할 노릇이었답니다. 그렇게 여러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사또를 행간한 총각은
일이 끝나자 다시 원래의 약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지 뭐겠습니까? 순식간에 당한 언님은 한편으로는 놀랍고 창피하기도 한 것이 이 상황을 어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갈팡질팡하는 것도 잠시 이내 치사하고 괘씸한 감정에 휩싸여선 분이 머리끝까지 오른 듯 노기를 띤 얼굴로 말하였답니다. 이 요물을 당장 불에 태워버리시오. 당장. 뭐 하시오? 어서 불을 지피시오. 사또의 불호령에 포졸들이 관아뜰에 모닥불을 지피고선 요상한 나무 방망이를 불길 속으로 휙 하고 집어 던졌는데 웬일인지 그 요물이 한참이 지나서도 타지도 않고 녹지도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또나리, 이 요물이 끄덕없사옵니다. 어찌하옵갑시오? 솥에 넣고 삶아버리거라. 사또의 명대로 다시 끄집어내어 펄펄 끓는 물에 넣었으나 마찬가지로 한참이 지나도 삶아지지도 않고 익지도 않는 것이지 뭐겠습니까? 나리, 이 요물이 여전히 끄떡없이 그대로인데 어찌할까요? 톱으로 잘라 산산조각 내어버리거라. 아주 잘게 베어버리거라. 이를 지켜보다 못한 청산과부가 포졸들을 뿌리치고 약물을 덥석 빼앗더니 엎드려 눈물로 사정하며 말하였답니다. 사또나리, 어찌 이리 제 서방을 괴롭히시옵니까? 비록 요물이라 사람의 인지상정을 몰라 방자한 짓을 하였기로써니 어찌 이리도 잔인하시옵니까? 절대 악의가 있어 그런 것이 아니옵니다. 제가 과부가 된 후로 긴 시간 천지신명께 정성을 들여 어렵게 얻은 서방을 이리 죽이려 하신다면 천벌을 받을 것이옵니다. 또한 오늘 일이 부르지 않으셨더라면 이런 일도 없지 않았겠나이까. 부디 서방의 무례함을 용서하시고 그만 풀어주시지요. 제가 앞으로 천지분간을 잘 가르쳐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나이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돌연 천지가 진동하고 하늘에서는 천둥과 번개가 치고 세찬 비바람이 무섭게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잠잠하던 약물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요상한 소리를 내면서 서서히 총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사람들이 깜짝 놀라 웅성거리기 시작하는데 총각이 사또 앞에 다가가 무릎을 꿇고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리, 저는 천지신명의 명을 받은 도깨비의 기운으로 태어난 요물이옵니다. 하여 도깨비같이 천지분간을 못하여 조금 전과 같은 무례를 저질렀나이다. 하오나 이 모든 것이 천지신명님의 신령스런 힘의 일부이니 사또께서는 저에게 당한 것이 아닌 천지신명님의 은총을 받으신 것이옵니다. 오늘부터 저는 저 여인의 서방으로 다시는 사고를 치지 않고 살아갈 것이니 노기를 푸옵소서. 또 한 가지 예언컨대 나리가 다스리는 이 고을과 나리의 후손들은 대대손손 번창하고 부유하게 살 것이옵니다. 그 말에 사또는 하는 수 없이 모든 것을 단념하고 말하였답니다. 시절이 수상하니 조물주께서 너희를 가엾이 여겨 이런 물건을 내려주었나 보구나. 사내란 사내들은 전쟁터에 끌려나가 모두 죽고 고을에 과부만 수두룩하니 아이 울음소리 들은 지가 온 몇 년인고. 거기에 흉년까지 들어 배골른이가 수두룩하니 천지신명께서 우리에게 보물을 내려주신 게로구나. 그렇게 한동안 생각에 잠겨있던 사또가 과부에게 말하였답니다. 너는 잘 듣거라. 내가 이 요물을 돌려주는 대신 너는 이 고을 서방 없는 과부들 모두에게 이 신물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 절대 독차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제부터 그 신물은 너의 것이 아닌 모두의 것이니라. 그게 신물을 너에게 돌려주는 조건이니라. 그리하겠느냐? 사또의 뜬금없는 제안에 잠시 망설이던 과부도 그 조건을 흔쾌히 수락하며 말하였답니다. 알겠나이다. 과부가 된 것이 어찌 저만의 슬픔이겠나이까. 이 고을 모든 여인네들의 아픔인 것을 사또의 분부대로 고을 모든 이들과 나누어 쓰도록 하겠나이다. 그 말에 구경 왔던 동네 아낙네들이 기뻐하며 사또에게 엎드려 절하니 이보다 더한 판결이 없었지 뭐겠습니까. 훗날 이 고을 가가호 아이 울음소리 그칠 날이 없었는데 이 소문을 들은 주변 고을 과부들까지 신물을 모셔놓은 신당을 찾아왔으니 고을에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도 소리와 교성 소리로 조용할 날이 없었다 합니다.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고금소총 야담전설 몰아보기 재미있게 보셨나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다음 동영상과 추천 동영상 꼭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